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비욘디 식구들과 만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하백병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 최고의 사랑꾼, 모든 남성들의 공적 김병우 원장님 모시고 정신 건강, 특히 네. 분노에 대한 얘기를 갖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시의적절할 때 모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드네요. 네. 예. 책 이번에 새로 내셨죠? 네, 네. 책 냈습니다. 책 소개 좀 해주시죠. 보통의 분노라는 제목의 책인데, 네. 이제 분노가 이해할 수 없는 거 이제 분노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그렇죠. 삶에. 네. 근데 저는 뭐 이제 부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분노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의자 좀 높여달래. 네, 네, 네. 자, 오케이. 예. 좀 네. 됐나요? 네. 높여놨다. 네, 네, 네. 이 분노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제일 많이 나오고, 뭐 그렇죠. 부부 사이, 뭐 부모 자식. 그다음에 제일 친한 사람들. 네. 네, 제일 크게 나오는데 이 분명히 분노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나올까가 늘 관심이었었어요. 물론 우리는 부부 상담에서는 분노를 다루긴 다루는데 이게 무슨 기능이 있을 것이다. 하여간 다루긴 다뤄요. 그러다가 이게 어떤 기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를 쭉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분노는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우리한테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네,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 책을 쓰면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게 그거였었어요. 원천적인 분노는 뭘 것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충류의 뇌라 랩타일 브레인이라는 데서 그렇죠. 있는 게 분노 아니에요? 분노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 동물 이전의 동물들인 경우에 분노는 그건 분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동물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분노가 없으면 안 되고, 그렇죠. 자기 생명을 방어하기 위해서 분노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도 거기서 진화됐으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한테 있는 분노의 원형은 되게 파괴적이다. 근데 파괴적인 분노가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있다. 만만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파괴를 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러네. 네.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아껴줘야 되는데. 아껴야 되는데 왜 파괴가 될까?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분노는 이렇게 사회적 동물, 우리 인간과처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분노는 상대를 파괴시키기 위한 전쟁도 있지만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랑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분노를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주 긍정적이죠, 분노가. 화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갖다가 긍정적인 면으로 쓰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유용한데 우리는 다 어떻게 쓰냐면은 긍정적으로 쓰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화가 났을 때 정말 인상 쓰고 옛날에 많이 때렸잖아요, 애들을. 말을 안 들으니까 맞죠. 잘 되라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때려가지고 이제 됐는데 보면 요즘은 강아지도 안 때려요. 강아지는 뭐 때려봐야 돼. 버릇이 안 되니까 안 때리는 거죠. 아니요, 강아지도 때리면 버릇 잘 들죠. 그래요? 근데 강아지가 진짜 아파요, 애들이. 강아지가 아파서 이제는 강아지한테도, 집에서 기른 강아지한테는 화를 심하게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MRI로 많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화나는 얼굴의 표정을 보면 아이들이 그야말로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굉장히 활성화되는구나. 된다는 거예요. fMRI라는 게 그거. 그래서 아버지의 분노, 특히 아버지의 분노는 굉장히 강한데 그 분노가 애들한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파괴적인지 모르는데 아버지 진짜 화를 낼 때는 옛날에 아버지들은 정말 눈 부라리면서 화를 냈거든요.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자녀가 잘못했으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화를 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려움이 느껴지고 그래서 애가 철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철이 드는 거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애들은 철이 드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분노가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돼가지고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두려움으로 내거나 아니면 아버지 비슷한 아버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못하거나 혹은 자기가 그 분노를 갖고 주변의 분노를
난폭한 방법으로 나오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용이 많아서 지금은 아버지들이 그렇게 매를 들거나 이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허락이 잘 안 될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거 보니까 확실히 옛날같이 큰 소리는 안 나오는 것 같다 집에서. 안 하죠. 우리 안 하죠. 사이도 아들 예. 키우는데 보니까 예. 큰 소리가 안 나던데. 근데 내가 손주를 보면 느끼는 게 예. 큰 소리 낼 짓을 안 해요, 애들이. 옛날에 제가 아들을 키울 때는 큰 소리 칠 일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우리 손주가 부모한테 화날 일을 안 해. 그럴 리가 없지. 요새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진화가 됐나? 그래서 내가 바뀌었나, 진화가 됐나. 왜냐면 지금은 손주한테 화냈다가 아마 며느리한테 난리가 날 거야, 며느리가. 아니, 그 애를 안 데리고 올 거야. 아마. 화를 낼 일을 안 해요. 애들이 보니까. 그럴 우리 리가- 옛날에 우리 애들도 그랬나? 그럴 리가. 우리가 네. 잘못된 거네. 그렇죠.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얼마 전 일인데 예. 애들은 뭐 때려야 된다라는 게 애들만이 아니라 여자하고 부고는 사월이 몰다 하고 뭐 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좋은 시절 얘기하시는 거네. 이게 언제까지냐면은 예. 한국 사회에서 언제까지냐면 90년대 중반 이전까지. 90년대까지 그랬었나요? 90년대 초반서부터 가정폭력 방지법이라든지 가족법이 한국에 나왔고 그법 만드는데 일조하셨죠. 네, 저는 그런 법을 만들 때, 어, 그 법이 만들어질 때, 아니 이것도 법으로 만들어야 되나 그랬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누가 저런 법에 호소해야 될 만한 남자가 아직도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정신과에는 아버지가 밤새 술 먹고 들어와서 가족들한테 폭력 쓰고 네. 다 부시고 이런 집이 뭐 굉장히 많았어요. 이 술하고 분노 조절 장애는 연결이 되나요? 술하고 그러니까 술 먹은 다음에 분노 조절적인 행위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걸 조절 능력이 그 고차원적인 뇌부터 그 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담당하는 데부터 이렇게 마취시키니까 폭력적인 것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정말로 심한 거는 부인을 폭력을 써가지고 갈비뼈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무기 칼 같은 무기로 해가지고 뭐 장 상하는 경우서부터 말도 못했어요 한국 사회가. 저는 그게 얼마 전에. 87년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뭐 맞지는 않았지만 맨날 분노의 대상으로만 살아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신기해. 저러고도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예전에 여성들인 경우는 거의 인권이 없었어요 한국 사회에. 네. 인권이 없어서 90년대 전반부만 하더라도 그렇게 매 맞고 사는 여성들 많았고 제가 그때 이제 아침마당 나올 텐데 매 맞는 여성들도 많았고 어떤 분들 많냐면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줘요. 돈을 벌어왔는데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게 아니고 갖고 안 줘. 절대 안 주고 네. 굉장히 적은 돈만. 정말 입에 풀칠할 돈만. 네. 그것도 폭력은 폭력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돈을 부인들이 남편한테 받기 위해서 정말로 별 저자세를 다 해야 돼요. 더럽고 치사한 일이네. 네. 아침에 돈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일하는 사람들, 이제 남자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는 우리 집에서도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아침에 돈 얘기하면은 재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막 역적 내시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당시에 돈 없었죠. 아니,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얼마 겨우 내가 지금 마누라 몰래 이제 소주 한 잔 먹을 돈 꼬불치고 있는데 그 돈 달라 그러면 짜증 안 나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모든 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고 그 당시 그런 사회에서는 사회가 이제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문명 사회가 된 게 사실은 인간 사회에서 문명 사회 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지만 외국도 그게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뭐 아이들의 인권도 보장되고 그랬지. 옛날에는 아주 심한 얘기하면은 가뭄 때 아이들 굶겨 죽였잖아요. 먼저. 그렇죠. 뭐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 여성들하고 네. 남성들만 우선 살고 나중에 그 지나간 다음에 나머지 사람도 살고 뭐 이런 그런 뭐 굉장히 폭력적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세상이 얼마 전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분노 왜 보통의 분노 이렇게 이름을 제목을 정했죠? 특별한 분노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우리 생활에 너무 분노가 많이 있다.
많이 널려져 있는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떤 특별하게 아주 폭력적인 분노, 그다음에 특별한 어떤 사람들, 정말 사이코패스라든지 살인자들이 쓰는 분노, 또는 아까 잠깐 나왔지만 폭력 막 쓰는 그런 아버지들의 분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의 분노, 한병생이나 나나 또 보통 사람들이 있는 그 분노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일 문제가 이제 요즘에는 부자지간 부모와 자식 간은 좀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부부 관계는 분노가 있어요. 부모 자식도 굉장히 많아요. 부모 자식도 많나요? 부모 자식 많은데 아버지들은 몰라요. 아, 자식들은 피해자만 굉장히 많이 아는구나. 그런 음. 굉장히 많이 그러고 네. 부부 사이에는 뭐 굉장히 많고, 한국 사회는 지금은 정말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올라와서 요즘은 부부 관계에 있을 때 남성이 여성들한테 화를 내는 경우보다 여자가 남자한테 화낸다니까요. 그게 훨씬 더 왜 많죠.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럴 것 같아요? 여성들이 내는 분노가 왜 많을까요? 여성들. 옛날같이 때리지도 않고 어. 버는 돈도 다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다 통장으로 들어가고. 아주 이런 거죠. 폭력적인 대접을 현대 한국 여성들은 받질 않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가사도 분담하고. 가사도 분담하고 굉장히 좋죠. 예. 그럼 여성들이 그러면 분노가 옛날 그 어머니 세대에 비하면 분노가 확 줄어야 되잖아요. 아니 안 줄죠. 근데 분노가 더 늘어난 것 같아. 그렇지. 왜 왜냐하면 그러냐고. 건강한 분노가 늘어났죠. 그게 건강한 분노예요. 건강한 분노. 이게 뭐냐면은 이 자꾸 원장님은 저기 여성들이 하는 모든 일은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 아니 이거는 남성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여성들의 분노라는 게 내가 이제 건강한 분노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여성들이 뭐든 하는 것이 다 건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성들의 분노가 이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뜻을 전달하는 의미에서가 건강하다는 의미지. 음흠. 사실은 뭐 여성들 중에서도 그 성격적인 부분이 이게 성숙한 면이 좀 떨어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인 경우는 남편 힘들게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분노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남자들이 알아야 음흠. 화를 달래줄 거 아니에요.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여성들이 내는 분노는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이제 그거예요. 관계에 있을 때 네. 공정성을 얘기하는데 네. 이 관계에서 공정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공정하다라는 거가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가 하나 있어요. 바람 폈느냐, 그렇지, 그렇지. 외도했느냐, 네. 폭력을 쓰느냐, 돈 막 갖다 쓰느냐,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거. 이런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너하고 나하고 이 정도 친밀한데 이 정도는 나한테 사랑을 해줬는데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 친밀도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어요. 여성들은요. 현대 여성들인 요구사항이 끝도 없구나. 여성들인 경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단계 사회적으로 공정하나 안 하냐 이거에 대한 게 다 해결되고 나면 그거까지 바라는 거예요. 그거 바르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네. 남자들도 아주 친해. 네. 친한데 내 아들 결혼식에 친한 친구가 알면서도 안 왔어. 그러면 덜 친한 사람이 온 것보다 친한 사람이 안 올 때 굉장히 서운해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구나. 근데 부부 사이는 굉장히 친하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이 딴 사람한테 잘못하는 건 괜찮지만 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남편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는 이거는 나는 너무 속상해. 네. 그래서 뭐 그거 많이 있잖아요. 결혼기념일인데 그냥 지나가. 30년 동안 29분을 잘 챙겼는데 한 번 빠진 것만 기억하는 그 심리 상태는 어떻게 된 걸까요? 더 기분 나쁘죠. 더 기분 나쁘지.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29번을 챙겼는데 한 번 빠졌어. 아유 바빴나 보다. 정신이 없었나 보다. 나이 드니까 저렇게 되네. 이런 마음은 전혀 안 드는 게 여자 마음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남편을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인 경우는 또 어떠냐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본인이 너무 많이 양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성들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결혼기념일 뭐 어떤 여성들인 경우는 결혼기념일 뭐 안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 삼지 않는 여성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많은 그런 여성도 많아. 근데 대다수의 여성들인 경우는 결혼기념을 안 하면은 주변을 싹 봐요. 근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인데 딴 집을 하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억울한 거예요.
반대로 그 결혼 기념일이 여자는 그러면 결혼을 해서 별로 기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가 아니에요. 왜 남자가 꼭 결혼 기념일에 모든 걸 준비하고 선물하고 그래야 돼요? 한번 이 얘기는 뭐 많이 했지만은 그냥 남성하고 여성 보면 내가 본 여성과 남성들은 여성들인 경우는 남성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들은 본인이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아니 남녀 평등 시대에 사랑도 주고받는 거지. 왜 자기는 사랑은 받기만 해야 돼요? 근데 평등한다고 해가지고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죠. 평등하다고 해서 남자들이 애기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자들이 남자같이 또 고된 일을 하는 건 꼭 아니잖아요. 요즘에 이게 전업주부라고 가정을 하고 가는 얘기예요. 아니 전업주부라도 사실은 뭐 난 이 부분은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그 행위가 우리 남성들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 대한 거를 여성들만큼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그렇긴 하다. 그 대목은 저도 뭐 특별하게 존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근데 하는데 이걸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정말 너무 신체적으로 다른 거거든. 그 아이가 다 커서 대학 갔는데도 그게 계속 남아 있을까? 그럼. 음. 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페미니스트야. 아니야. 여성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뭐 그런 면이 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난 항상 그 여성들이 사진 좀 짜내요. 여성들이 아, 그렇구나. 짜내. 난 여성들이 그 결혼을 해가지고 물론 남편하고 같이 서로 사랑해서 아이를 낳지만 아이를 임신하고 몸이 막 달라지고 처녀에서 처녀 아닌 몸으로 되고 그다음에 애를 낳는데 그 애에 대한 거가 여성들은 우리 남성하고 달라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 아, 돼요. 그게 이제 원래 엄마의 모성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굴레가 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옛날에도 저런 생각 비슷했어요. 음. 아버지하고 엄마를 보는 거예요. 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 여자 남자잖아. 엄마가 늘 불쌍했어. 그 나도 그랬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50 넘어가니까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것도 나도 있었어요. 예. 있었어. 나도 지금 남자들 중에 불쌍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예. 난 사실 예전에 우리 어머니 너무 불쌍했었고 근데 우리 어머니 되게 세신 분이었었어. 세신 분인데도 불쌍했어. 예. 예. 생활력 강하고 다 우리 엄마들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래도 하고, 너무너무 엄마 생각하면 짠하고 그랬는데 예. 50 중반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 아버지가 불쌍한 거야. 내가 늙어서 그런가?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아버지들의 불쌍한 게 나는 아버지들도 좀 불쌍해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남자들은 여성들은 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고생도 많이 하지만 삶을 즐길 줄 알아요. 여성들은 돈 쓸 줄 알거든. 돈을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남자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돈 못 써요. 그냥 술 먹는데 좀 쓰고 바빠서 그렇죠. 뭐 일하느라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여성들인 경우는 돈 쓰는 것도 그렇지만은 노는 것도 그렇고 그냥 여성들은 그냥 뭐 친구랑 같이 둘이 있어가지고 과자하고 물만 있어도 재밌어요. 너무 신기해. 예. 너무 삶을 잘 즐겨요. 그리고 그게 행복하다는 걸 알아. 예. 근데 우리 남성들은 그런 행복의 의미 잘 몰라요. 그런데 왜 분노가 외려 부부 관계에서 밖에서 부인들이 그렇게 하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잘 행복을 느꼈으면 예. 그걸 행복을 남편한테 좀 전해줘야지. 남편을 보는 순간 분노부터 끓는 거는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부인들인 경우는 네. 글쎄 뭐 그런 부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내가 나같이럼 남편이 삶에 대한 걸 못하고 일만 하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남편을 생각하는 여성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나한테 상처를 준 거에 대한 거를 잘 모를 때 분노가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부부 관계라는 게 1대1로 만나서 같이 사는데 남자는 여자한테 화날 일이 없겠냐고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화를 많이 냈단 말이에요. 아니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엄마한테 화를 냈죠. 엄마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한테 화를 많이 냈다고요. 큰 소리 빡빡 치고. 아니 그럼요. 요즘에 남자들 그런 남자 거의 없잖아요. 간혹 있긴 하지만 그건 예외적인 일이지. 네, 대다수의 우리 네, 또래 네, 주위를 볼 것 네. 같으면 부인이 뭐라 그러면 눈치 한번 썩고 알았어 이러고 지나가지. 네. 그게 맞서는 남자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자들은 왜 계속 분노가 늘어나고. 아니 근데 그거는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 한평생이나 나나 정도 되는 사람들인 경우는 사실 부인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도 많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훨씬 더 여성들을 아프게 해요.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 수 있을까요? 상대를 잘 알아야죠.
뭘 어떻게 알아요? 상대가 얘기하는 걸 듣고 예. 상대가 뭐 때문에 속상한 것도 알아야 되고. 예. 음. 또 듣기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음. 앉아서 밥 먹으면 들어 듣지 뭐 무슨 말 할 게 있어요? 듣기만 하지 예. 이해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들으면 이해는 되지만 어. 이런 거 나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예. 자, 함익병이라는 사람 되게 잘생겼어. 괜찮은 멋있는 남자야. 그런데 이 남자 쓸 데가 없어. 같이 가자도 안 가. 가요. 왜 안 가요? 웬만하면 다 아니, 가지. 가는데 뭐 되게 뭐 기분 나쁘게 따라가지. 뭐 아니요, 이렇게 아니요. 잘 가요 그냥. 요새 그러지 뭐 부인이 뭘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잘 안 해줘. 낭만적으로 뭐 하자는 거 얘기를 해도 좀 쉬어야지. 그런 거 안 하지. 잘난 남자 데리고 있으면 뭐 하냔 말이야. 쓸 데가 없는데. 자기는 이렇게 잘난 남자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은 말 통하고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기대해서 알고 있어. 기를 쓰고 안 해, 이 남자가. 길을 쓰가는 게 피곤하니까 그렇지. 요새는 좀 낫지만 옛날에는 요즘에는 노니까 좀 많이. 요새는 그렇지 옛날에는 기를 쓰고 안 했지.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시간이나 에너지라는 게 한정적인데 밖에서 다 뭐 이렇게 일과 연관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해서 들어오는데 근데 친구랑 놀 건 또 다 놀아. 그러면서 옛날에 일만 하진 않았지. 일을 했죠. 노는 야, 건 그랬었어요. 일하고 뭐 다른 거 빙자해 가지고 일한다고 빙자해 가지고 얘기하고 한잔 먹고 뭐 어디 가서 뭐 세미나한다고 해서 모이고 하고 했지. 근데 그 시간에 많은 부분을 부인하고 안 한 적이 많이 있었죠. 그런 건 없었어요. 정말 저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안 놀았다고? 별로 논 게 없어요. 고작 한 게 이제 뭐 등산 가고 수상스키 탄 건데 그게 논 그것도 거지. 같이 간 거지 대부분 다. 부인하고? 예. 그럼 뭐 잘. 근데 가는데 어. 자기는 그게 재미가 없는 거지. 나는 재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원하는 걸 안 해준 거지. 그러니까 본인도 나를 원하는 것도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맞추는 게 어려운 거구나. 어? 그걸 맞추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남편하고 하면 뭐가 좋다라는 거가 훨씬 뭐가 많아요. 우리 남자들보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남편한테 얘기해서 남편들이 그만큼 들어주진 않거든. 이제 그 분노를 표출을 하면 음. 일단 본질은 또 이게 그냥 딴 걸로 화를 내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는 예. 좀 괜찮게 사는 그 부인들의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네. 남편과 관계에서 속상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여자 쪽도 부인 쪽도 변해야 되고 남편도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뭐 요 근래 본 환자분들 같은 케이스를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는데 실제로 여성들하고 남성들하고 결혼 생활에 얘기할 때 뭐 많이 나오는 게 뭐 요 근래 저 TV 프로그램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고부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네. 이럴 때 그 여성들이 받는 상처에 대한 거를 남성들은 잘 모르거든요. 음. 음. 요즘에도 고부 갈등이 그렇게 심한가?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 굉장히 많고 예. 지금은 시어머니가 힘든 케이스도 되게 많이 있고 예. 그리고 아직도 고부 갈등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며느리들이 되게 많이 있고. 예. 네. 그런 관계를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만 내고 싸우고 이혼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고부 갈등 우리 이제 그 방송에 막 나왔던 걸 갖고 케이스를 얘기하면은 네. 그런 거잖아요. 뭐 그 얼마 전에 저 이혼할 결심 나왔을 때 보면은 남편은 아내가 어머니 때문에 속상하다는 거에 대한 거를 잘 몰라요. 지금 말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뭐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뭐 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어머니들이 아들 있는 데서 안 하거든. 둘이 있을 때 하겠지. 둘이 있을 때 하는데 그 정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우선은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인이 전한 말을 다 안 믿는다는 그렇지. 얘기인가요? 우리 엄마 그런 정도까지 않는다. 왜냐면 본인이 본 어머님이 계시거든요. 그 어머님인 경우는 자기가 볼 때는 늘 그렇게 막 화만 내시는 어머님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아내가 어머니한테 받는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들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인이 얘기할 때 우리 어머니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게 어려워지는구나. 그러니까 부인 경우는 어떤 부인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머님한테 심한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 중에서 어떤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말을 이제 좀 심하게 얘기를 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그 며느리 그 여동생이 결혼식장에 왔는데 그 한 행실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조합되지 않고 그다음에 예의가 없는 것 같더라. 어떻게 고루충하고 그렇게 갔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해요. 그 사돈네 뭐 사업한다고 하지만 그 사업자 보니까 그 별건 아니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 같은 것들을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조심해야 될 상황인데도 조심하지 않고 얘기를 하면은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 가슴 아프다 하는데 남편인 경우는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충돌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좀 한번 좀 세게 얘기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며느리인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만날 때마다 가슴이 막 뛰어. 무서워서. 어머니가 할 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머니 만나는 거에서 아내가 못 가겠다고 얘기하면 나중에는 남편이 이제 화를 내게 해요. 그렇지. 이제 시댁에 가는 거 싫어한다 그러지. 싫어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내는 어떤 경우는 정말 나는 진짜 어머니 만날 때 뵙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나를 어떻게 좀 당신 좀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남편인 경우는 가면은 이런 경우 보통 경우는 어머니 사실 좀 세신 경우가 있다 그러면 사실 이 아들이 이전에 어머니한테 본인도 예전에 그런 관계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머니한테 얘기를 못 해요. 엄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을 못 한다고요. 못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아내가 힘들어져. 그러면 이제 남편인 경우는 어떠냐면 거기서 정확하게 조정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 남자들인 경우는 가정 내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빠지죠. 약간 피해요. 예, 당연하지. 내 일이 아닌데. 피해. 그러면 이제 부인인 경우는 어떠냐면 어머니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내가 상처받는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지켜주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어떨 때는 남편이 그러다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죠, 어떤 그렇게 남편 되죠. 가면 그래. 네. 그럼 네가 너희 엄마하고 우리 엄마하고 와서 네가 하기로 해야지 왜 나한테 그걸 얘기해. 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어떻게? 답이 없네. 예.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인 경우는 사실 이제 아들들인 경우에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은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나이 들어가시고 아내는 자기가 앞으로 계속 지켜줄 수 있으니까 사실 자기가 볼 때는 아내보다 어머니가 더 불쌍한 거야. 근데 요즘에 그 어머니가 99세까지 사신단 말이지. 그러면 근데, 부인은 70이 넘어요. 맞아요. 맞는데 근데 어머니가 안쓰러운 것도 맞는데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들어가서 아내가 힘든 거 어머니 힘든 거에 대한 거를 남편이 좀 가서 들어주면 돼요. 근데 보통 남성들인 경우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답이 없어서 그래 그게. 답이 안 나오거든. 100번 음. 들어줘도. 그럼 부인이 화를 내요. 그게 긍정적인 분노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해보자는 그런 분노 아닌가? 그렇지. 이건 이제 긍정적인 거는 화를 막 내는 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 이거를 아마 부인이 얘기를 안 했으면은 이 문제에 대한 거 문제 없는 것 같이 얘기 나면 부인은 다른 거로 나왔을 거예요. 그게 뭐 우울이 심하게 나오든지 뭐 술을 먹는다든지 뭐 다른 형태의 것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어와 그 부분에 대한 게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으니까 분노를 통해서 그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건가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이 어머니와 관계에서 이거는 보통 남성들인 경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내 말을 듣고 아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와 본인이 어머님을 욕되게 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 저항이 생겨.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결혼하면서 아내를 더 위하거든요. 아내는 더 있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죄스러운 마음이 있거든. 그리고 실제로 현대에서는 부모 모시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끔 예. 뵙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본인 남자들 마음속에서는 어머니한테 짠한 마음이 있어. 죄스럽죠. 예. 그래서 아내가 얘기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인 얘기를 들어야죠. 그래서. 계속 부인이 어머니와 관계에서 아프다는 거에서
부인이 거의 정신과 의사 그 들어주듯이 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정신과 의사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그냥 본인이 뭐 그렇게 깊게 얘기는 안 들어가더라도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거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를 사실 남성들인 경우에는 안 보려고서 그렇지 실제로 본인도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알아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 우리 어머님이 성품이 좀 그런 부분이 원래 있긴 그래요. 있어요. 저도 그건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흠. 그것만큼만 인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부인이 훨씬 견디기가 쉬운가요? 그럼요. 음. 부인인 경우는 내가 당신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이렇다고 해서 남편이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우리 엄마하고 싸워가 아니에요. 음흠. 내가 아픈 것만 좀 알아주고 네. 내가 어머니 만났을 때 아플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거기에서 당신이 어떤 태도만 취해줘. 요 음흠. 정도예요. 대개는. 여성들인 경우에. 예. 근데 남성들인 경우는 아내 말을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내 말을 듣고 본인이 아내가 원하는 거는 아내 편을 들어서 어머니하고 싸우는 거를 바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남성들이. 그건 할 왜냐면 수가 남자들은 없지. 기본적으로 프라브롬 솔빙으로 오리엔테이션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예.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예, 그러니까 안 둘 중에 듣는 하나. 거지. 예. 예, 둘 중에 하나. 예. 그래서 요즘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제 그래 가지고 부인 말을 듣는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부인 말을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또 너무 부인 말을 들어. 그럼 또 어떤 일이 너무 벌어지? 많이 들어 가지고 인제는 네. 어떻게 하냐면은 난 네가 다 옳고 그래. 그래서 인제 부인이 얘기하는 걸 다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인제는 이 양쪽의 그 균형이 부인 중심으로 또 가요. 그 부인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 당신이 당신 어머니가 날 힘든 게 아니까 나는 인제 절대로 우리 아이를 당신 어머니한테 배줄 수가 없어." 아, 손주. 예.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것도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인제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남편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은데 처음에 남편이 풀지 않고 나중에 가서 인제 부인들이 막 인제 뭐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인제 그 당시에 그다음에 해서 본인이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좋아. 내가 그러니까 인제 네가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고 부인이 하는 걸 따르면은 인제 부인들인 경우는 사실 알거든. 남편이 완전히 나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저거라는 걸 아니까 "좋아. 그러면 난 네가 내가 한다면 내 카드는 이거야. 내 아이를 배해줄 수 없어." 남편이 데리고 갔다 오는 것도 안 된다? 그걸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아, 예. 이러면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겠네요, 그건. 예예예. 그런 사람들이 다 인제 와서 상담을 받는 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음. 그래서 인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내의 상처에 대한 걸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어느 때는 이게 인제 뭐 이게 보통 어떤 경우는 별 내용이 아닐 수 있는 것들.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쉽게 어머님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거가 이 미묘한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 있으니까 며느리가 상처를 받고 예. 남편이 절대 안 들어줘 가지고 극단적이 돼서 인제는 며느리 쪽이 또 강해져요. 아, 도미넌트하게 여자가 아까 예 그러니까 뭐 인제 뭐 친정 식구들하고는 같이 지내고 시댁 식구들은 안 지내고 맞아요. 이렇게 휴가 때 보면 저기 친정 식구들하고 사이가 거기서 놀다 오더라고요. 이러면 이게 또 2 차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아. 그래서 인제 항상 보면 뭐 지금 이제 얘기 시작할 때는 여성들이 인제 당하는 거로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느 한쪽이 당해서 어느 한쪽이 세게 하면은 분노는 공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내 공격성이 너무 이 문제를 풀지 않고 공격성 쪽으로 가게 되면은 상대가 또 다치게 돼요. 그럼 이게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생길 수 관계에서 생기는 분노라는 건 늘 가능하죠. 뭐 조직에서도 있는 거고 인간관계에서도 생기는 건데 그 분노를 지금 인제 그 부부 관계에서 이제 여성 쪽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요? 내가 느끼는 모든 분노를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자녀한테 그 엄마가 다 꼭 해야 되나? 그것도 말하는 것도 권리인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분노가 10 개가 나더라도 근데 그게 안 돼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이런 거거든. 분노가 명백히 문제로 나와서 객관화돼 가지고 그게 어떤 내용이라는 걸 들고 이해될 수 있으면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분노의 정체에 대한 거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그냥 대충 덮게 되면은
그런 분노는 그냥 계속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다는 게 있잖아. 참는다는 게. 참는 거로 해결이 절대 안 돼. 그래요? 어느 정도 이상의 분노가 만들어지는 거는요. 네. 이건 그냥 없어지지가 않아. 참는다고. 지금은 참았다가 좀 지나면 나중에 딴 거로 또 튀어나와. 아, 그래서 이 내가 보통의 분노라고 얘기할 때 분노에 대한 얘기는 분노를 이거를 나쁜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그 이제 첫 번째 부인이 내가 어머니와 관계에서 이런 부분에 상처를 받았어라고 한다면 그 상처받은 부분에 대한 거를 남편이 해결해 주면서 해결은 이건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님이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건 당신은 되게 잘못한 것 같다. 그건 내가 볼 때는 너무하고 내가 만약에 다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머님한테 어머니 그럴 때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면서 둘이 이제 얘기를 하고 된다면 괜찮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풀어주면 돼. 근데 안 풀어지고 이 남편이 거절하는 것도 문제고 부인 쪽에서 또 너무 세게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 들어주니까 좋아. 그럼 나는 옛날에 받은 게 아직 다 안 풀었으니까 어머님하고 애들 보는 걸 안 했어. 이러면 이제 또 이쪽에 이제 분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분노라는 거가 계속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분노가 문제가 풀어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화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로 끌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계속 전선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커져서 정치적으로 넘어가면 여야의 분노도 그런 건가랑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 똑같아요. 근데 여야는 이거보다 더 파괴적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부부 간의 싸움도 어느 정도 되면은 옛날에 장미 전쟁이고 부부 전쟁하는 걸 나왔지만 완전히 두 사람이 거의 상대를 갖다 파괴시킬 정도로 싸우는 거 묘사된 영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부부 간에는 그래도 이제 싸움이 아주 심하게 되면 그렇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은 편이라는 거 돼 있는데 마치 이 정당에서 여와 야는 특히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사실은 부부하고 똑같은 관계인데 상대를 진짜 파멸시킬 쪽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상대를 파멸시키기 위한 이제 분노라는 건 뭐 이제 라이벌이면 그럴 수 있는데 자기 파멸적 분노 표출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기 파멸적 분노는 이제 우리 사이코패스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자기 파멸하는 사람이 다 사이코패스라는 게 아니라 사이코패스인 사람들인 경우는 폭력적인 행동을 해. 남에 대한 공감이 없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나쁜 행동을 많이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떠냐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파괴시켜. 그러니까요. 예. 그걸 알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을 텐데 지적 능력하고 관계없는 것이 이 분노는 이게 감정의 세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감정에 자기가 압도당하기 때문에 지적으로 다 안 돼요. 그래서 그 만약에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면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그건 소시오패스가 돼요. 소시오패스인 사람들인 경우는 폭력을 자기 뭐 깡패나 폭력 조직이거든. 법을 안 넘어가면서 요 근래에 폭력 조직인 경우는 폭력을 쓰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만 합법을 가정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걸로 하지 사람들을 패 가지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로 하지 않거든. 아니 이제 뭐 이제 노골적으로 여쭤보면 지지난주 요 시간에 방송할 때 이제 그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선포하는 그 순간 여기 TV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틀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탄핵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라고 내가 딱 워딩을 4가지를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의사 머리에도 그 정도는 떠오르는데 그 계엄령을 발동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걸 모르나요? 그 양반한테 난 제일 그게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기 전에 뭐 쩍하면 경로한다고 입틀 막 이거 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뭐 국회의원도 입통하고 학생도 네. 뭐라 하면 그게 아마 이 지금 하고 있는 장관이 경호처장할 때부터 한 맞아요. 건지 예. 어떤지 모르지만 맞아요. 그 사람이 있을 때. 네, 두 사람이 똑같이 이게 이 입을 막는다는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분노를 상대를 유발시키는 행위거든. 모욕적이죠. 모욕적이고 네. 행위를 갖다가 뭐 그게 뭐 의사학회에서 있는 사람이 됐던 그다음에 뭐 그 대학원생 박사 코스에 있는 사람이건
막 이걸 해대잖아요. 현직 국회의원도 그랬으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은 분노 조절에 대한 거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거기까지는 좋아요. 뭐 경호처에서 경호 권한을 했다고 치고 이게 뭐 다 좋은데 계엄령을 했을 때 100% 저는 실패한다고 봤거든요. 1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거를 시행을 했잖아요. 그거가 그러니까 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표현했는데 분노 조절 장애라고 봐도 될까요?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으니까 이거 말고도. 아니, 그전에는 소소한 일인데. 아니 소소한 일이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소한 일이 계엄령에 비하면. 잠깐만. 계엄령은 너무 크긴 하지만은 네. 이미 계엄령의 전제 조건을 봤던 거가 무슨 밑에 있는 참모들이 얘기를 화내는 것 때문에 못 하거든. 저는 의과대학 2,000명 정원을 한 발표할 때 보면 제정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화를 낼 때가 자 화는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박대를 받았으니까 화를 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부인이 시어머니한테 난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라고 얘기할 때 그 듣는 남편이 그거 만약 제대로 들으면 이거 화날 만한 해. 그럴 수 있어요. 할 때 화가 나오겠어요. 부인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그거 아니라면은 남편이 만약에 부인이 객관성이 없는 것 같고 얘기하면은 사실 남편이 안 들어주고 부인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해도 이건 풀 길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안 들었을 테니까. 그 보인 며느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지금 여기서 화를 내는 사람들인 경우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화를 내서 참모들이 얘기를 못하게 만든다? 이건 대통령이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본인은 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래도 국정을 마비시키지는 않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이거 전 단계라니까. 아니 그 전 단계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 저는 의과대학 2,000명 정원을 할 때 이거는 의사를 상대로 계엄령을 선포한 거랑 똑같다고 봐요. 왜냐면 실현 불가능하고 교육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뽑고나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완전히 망가지는 게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근데 그때는 그래도 전 국민의 70%가 동의를 했고 언론도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했던 얘기 1년 전부터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건 제정신 가진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근데 이번에 계엄이 터질 때도 보니까 뭐 5번 인간은 의사는 안 오면 2시간 안에 안 들어오면 처단한다고. 그래서 그때 계엄했던 게 여기는 이제 정말 계엄령에다 집어넣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말 안 듣는 거에 대한 분노죠. 의사들이 자기 말대로 까려면 까지 왜 너네들이 말이야 사직을 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안 듣고 그러냐. 나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가에서 의사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터뜨린 나라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 양반인 경우는 약간의 이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어떤 부분에 그 판단이라든지 이런 데 결선이 좀 있는 거가 근거가 분명하지 않는 것 같고 본인 생각을 하는 거에 의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탄핵될 사유만큼 안 됐으니까 자기 파괴적이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걸 딱 발표하는 순간에 계엄령을 발동했다 그러길래 딱 여기 하면 여기 딱 띄워주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게 탄핵밖에 없다라고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했었어요. 예. 그 정도를 본인은 몰랐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판단력이 안 되는 거가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계엄 얘기는 40년, 50년 전에 한국 사회에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45년 전이 맞아요. 네. 그걸 어떻게 지금 3만 불이 되고 국민들이 민도가 이렇게 높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이걸 하냐 말이에요, 이게. 판단력이 손상이 있는 양반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그게 분노 조절 장애라고 봐야 될까요? 인지 능력에 장애가 있나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됐든 이런 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심리적인 안정성에 대한 거를 본인이 자기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도 끌고 갈 능력이 안 된다고 봐야 돼. 자기를 그러면 지킬 수 거기에 있을 같이 정도로. 있었던 국방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보니까 국방장관,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국토안전부인가요? 이름 하도 많이 바꿔나가고 옛날 내무부. 그런 사람들은 꽤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럼 그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뭘까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아니 난 이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하면서 네. 우선은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여기서 반발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으면서 자기네들끼리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봐요. 꽤 오랫동안. 그리고 자 이제 어쨌든 간에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사실 처음에 이 얘기 들을 때부터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말도 안 된다고 들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알다시피 예전부터 본인이 약간 반발 나는 거라면 그 즉시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니까 소리를 질렀지 칼을 누르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같이 뭐 쳐다보고 있으면 되지. 아니라니까 이 사람에서 얘기를 못 한다니까 대통령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데 그거 얘기를 못 그렇다고 해요. 총을 들고 위협한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빌드업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빌드업이 아니, 그러니까 되는 거지. 저는 상황이 이게 정신과 쌤이니까 정신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국무위원이 11명이 들어갔대. 그 2명, 그 이상민 내무부 장관하고 국토안전부 장관하고 김영현 국방부 장관은 처음부터 작당한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나머지는 다 들러리거든요.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혹시 모르겠네. 의료 구태타를 할 때 이미 그 동조를 했던 사람이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이 계엄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 2명은 확실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닌 9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대통령하고 있으면서 동화돼 가지고 갔지 않았을까. 아니 이게 발동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사잖아요. 의사고 사회 문제에 조금 관심은 있지만 이러면 탄핵된다는 게 방송 보고 그 자리에서 던질 수 있는 멘트인데 나는 정치를 많이 하는 함익병 선생이 하고는 다르지만 나는 그 딸한테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한국 난리가 났어. 구테타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냐면, 야, 농담하지 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구테타 계엄이 생기냐? 그 말이 되냐? 그거 하면 그게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어? 성공 자체가 될 수 없잖아요. 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어. 처음에는 가짜 뉴스라 그러고 나중에 그럼, 1분 뒤에 그럼.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거기 있는 국무위원들 나머지 9명은 말릴 생각이 안 드나요? 아니요, 난 이 사람한테 완전히 압도당했다고 생각하고 이 양반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마치 본인이 어떠냐면은 마치 이 사람은 본인이 옛날 왕이 된 줄 아는 사람이라니까 소리 지르고 꼼짝 못하고 칼 들어서 목을만 안 쳤지 얘기를 못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주변에 있으면은 권리 어마어마하게 있거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있으면서 끌고 오지 않았을까. 아니 탄핵 얘기를 할 때는 나는 거기 앞에 가서 정말 목을 걸고라도 말려야 되는 게 장관들의 몫이지 않냐 이거예요. 정말 그거 있어요? 그 있으면은 그렇게 했겠냐고. 저요?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네. 그 집단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 부인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얘기한 사람이 있었냐는 그러니까 거야. 부인 문제까지는 뭐 사랑꾼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사랑꾼이고 뭐건 간에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는 안 하는 건 좋은데 계엄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다 자기들도 목이 달랑달랑한데 그게 가담하면 종범이 되잖아요. 내란죄 종범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맨 처음에 계엄 비슷하게 얘기했을 때 그때는 계엄에 뚜렷한 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야. 감히 여기에 저항을 못해. 점점 가랑이 들듯이 점점 올라갔을 거야. 나중에 어느 정도 더 간다면은 그 다음에 발을 뺄 수가 없어. 그리고 몇몇은 이게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있었고 지적 능력이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장관을 해요? 아니 그 전부터 얘기를 못했다니까 아무 얘기도 이 양반이 하는 행동이 뭐 이게 한두 가지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니, 그 전화하고는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부상 정도가 손가락 발가락이 잘리는 정도면 이거는 목이 잘리는 일인데 나는 의대 2,000명이나 계엄이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생각해. 그 연장선상에 하는 일인데 모든 일들이 다 뭐 엑스포 유치하는 것서부터 이제 다 연결되는 일이긴 하나 그거는 그래도 내 손발이 잘리는 정도지 내 목이 잘리는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뭐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탄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지 않을까요? 수사가 지금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까지도 근데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계엄을 하자 그러면 다 반대했을 거예요. 근데 점차 올라왔을 거야. 초기에 아니요 3분 안에 끝났대요 국무회의.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게 벌써 3월 달, 6월 달, 10월 달서부터 계속 조금씩 올라온 거거든.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뭐 하는 것 같처럼 하다가 점점 올라왔거든. 그럼 처음에 어떻게 감히 여기서 얘기를 해? 얘기를 못 하지. 그러니까 그때는 얘기 안 하죠. 그 다음에 회의하고 발표하러 간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양반이 처음부터 그런 식의 것을 해왔다니까. 처음부터 그 집단 내에 있는 사람들, 특히 본인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는
더더구나 그러면 이렇게 된 거고. 대통령은 본인이 그걸 계엄을 하면서 이 계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는 얘기죠. 대통령? 예. 자기는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아무도 그거 될 아무도 거라고 될 거라 생각 안 예.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내에서만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봐봐. 아니 엑스포 그거 할 때 다들 그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큰일이 아니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엑스포 큰일이 아니까 얼마 많은 돈을 지금 계엄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 의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 교수들이 뭐냐면 아무것도 뒤에 없다. 아무 근거도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거 있죠. 김윤 의원, 민주당 김윤 의원 4천 명을 주장해서 그게 근거잖아요. 뭐 그게 무슨 근거가 되겠어요? 그게 대학 교수들이 이걸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냐? 서울대 말이야.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은 나라 처음서부터 계속 나 같은 있어왔단 개업한 말이야. 의사는 반대하니까 너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하는 거고 서울대 예방학 주임 교수인 4천 명을 주장하면 그 사람 말을 믿는 게 국민들도 믿었잖아요. 70%가. 뭐 여기서 이제 의료 개혁에 대한 얘기 나온다면 난 걱정이 뭐냐면은 예. 의료 개혁에 국민들이 아까 70% 찬성했다는 게 이게 모든 지금도 찬성하는 사람들 많아요. 딴 게 아니라 지금 의대 지원한다 그러면은 정치인들이나 어떤 지역이나 이런 데서 찬성하는 집단이 아직도 많거든. 그럼 왜 그래요? 개업은 왜냐면- 반대하는데. 아니 이건 뭐냐면은 예. 이익적인 것으로부터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 의료에 대한 거를 꿰뚫어 볼 수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설명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의사들이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설명 제대로 못했고 의료 행정하는 사람들이나 이거에 문제에 대한 걸 내가 볼 때는 아직 못했어요. 아유, 저 여러 번 했어요. 아니 얘기 잘했지. 잘하고 그냥 내가 전화 걸었어요. 그랬잖아. 아니 일본하고 미국이 우리하고 지금 똑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의사를 더 많이 뽑아야 많은 돼. 게 말이 됩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일본하고 미국이 우리랑 현재 같은데 근데 왜 안 믿어요? 안 믿는 국민들이나 그럼 계엄 찬성하는 국민들이나 같은 수준으로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계엄 찬성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한 10%는.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20 이거는-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인간사에서는 늘 네. 이러니까 네. 그런 걸 보는 사람인데 나는 이번 사건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한국과 같이처럼 문화적으로 선진화돼 있고 정치적으로 성숙된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어떤 경우에 윤석열 같은 대통령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화 너무 많이 내.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소규모 집단들인 경우는 이 계엄같이럼 끌려올 수 있겠구나. 사표 쓰고 나올 생각들은 왜 안 하죠? 안 하지.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처음에 계엄했으면 다 사표 쓰고 나왔을 거야. 계엄한다 그러면 계엄 전 단계 같은 걸 얘기했을 거라면 처음에 그걸 하는데 이때는 나오기에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사령관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데 그때는 얘기를 못 하지. 근데 점점 갈수록 나는 찬성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럼 거기서 어떻게 발을 해? 아니 그 군인들은 그렇지만 국무장관들은 대부분 몰랐단 말이에요. 국무장관들인 경우는 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어? 국무장관 중에서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야. 아무도 못하지. 아니 그런 계엄을 한다 그럴 때 부서를 해야 되니까 각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사인을 해야 이제 그게 되는 거거든요. 뭐 사인을 했든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든 했으니까 나갈 거 아니에요. 뭐 나간다 그러면 뒷다리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 근데 그 정도 나는 이거 안 되는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윤 대통령이 쓰는 것 같은 분노, 그러니까 뭔가 약간 야만적이고 옛날 같은 문화적으로 문제가 덜 되는 분노가 아직도 우리 정치권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탄핵 국회 표결이 들어갔을 때 한동훈 대표가 했던 얘기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나머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삿대질하고 막말하고 욕하는 거는 그 심리 상태의 그 분노는 무슨 분노라고 봐야 될까요? 나는 그거는 본인들의 이익에 의한 분노라고 생각하고 연출된 분노? 연출되면 결국은 본인한테 나중에 가서 나한테 어떤 게 이익이 될 거다라는 거를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철저히 계산한 거에 분노라고 생각하고 죄송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선한 집단인 것 같은 야당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 야당 선하지 않다고 다 알지 그걸 누가 몰라요? 아니 지금 선하게 행동하는 것도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렇게 지도자 뭐 당대표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지도자가 마치 굉장히
거칠고 야만적인 행동을 하거나 야만적인 것보다 아주 센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먹혀 들어가는 지금 한국 사회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번 사건이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발달돼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45년 만에 계엄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왔는데 얼마든지 이 비슷한 지도자가 나오면은 그래서 어느 시점 동안 하게 되면은 요런 비슷한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난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가 아니라 이거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입을 틀어막고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돈을 막 쓰고 청와대를 옮기고 이해 안 돼. 손에다가 왕자를 쓰고 이런 걸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그 똑똑하고 그 유능한 사람들이 그 밑에서 포진하고 있으면서 얘기를 못하고 있었던 이 상황. 이게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12월 3일 10시 30분 합치면 왕왕왕 되더라고요. 12월 왕자죠. 3. 그다음에 10시 30분 그러면 왕이 3개가 나오더라고요. 난 그래서 요번 사건에 대한 거는 난 어떠냐면은 분노가 네. 나는 세련된 분노를 얘기하고 싶고 이제 분노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분노가 기여하는 걸 만듭시다라고 해서 이 책을 냈는데 그러니까요. 요번에 나온 걸 보니까 아직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분노는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정말로 이 지도자 집단 내에서도 요런 행위가 먹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말하자면 야만적인 분노, 막 화를 내고 공격적인 분노에 주눅들게 만들고 그 유능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끽소리 못하고 끌려오게끔 돼가지고 결국은 계엄 선포까지 오게끔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아직도 우리가 정치 풍토 내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치 풍토가 그런 거는 뭐 제왕적 대통령자로 늘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그러면 가스라이팅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나는 어느 시점보다도 요번 대통령하고 있었을 때 그 참모들이라 대통령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너무 못했던 것이 이게 지금 가능하다는 거에 너무 놀랐던 거예요. 이번에 법무부의 감찰관인가요? 그 저, 사표 쓰고 나오신 분 음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 앞에서 무슨 딱 하니까 부사하라 그러니까 나 사인 사표 쓰고 나왔잖아요. 성함이 잊어버린 외자인데 그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선관위 가는 거에 대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무팀이 얘기하면서 우리 못한다라고 얘기한 그 여자 법무 장교도 있었고 해서 몇몇 있지만 우리가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이게 아마 국민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장관들이 그 헛개비 짓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장관이라는 거는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사표 쓰는 게 장관이잖아요. 그거 하라고 장관 있는 거거든요. 난 내가 볼 때 미안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그 양반이 이 의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동의하는데 자기가 다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지금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자꾸 분위기 탓을 하는데 저는 개인 탓을 많이 하거든요. 트럼프도 정말 일기 때 온갖 그 정말 광기어린 정치를 했잖아요. 다 사표 쓰잖아요. 장관 사표 써. 그다음에 부장관 사표 써. 또 자르니까 차관 사표 써. 사표를 다 쓰잖아요. 왜냐면 그게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일이란 말이지.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잘못 봐본 뭐 나도 이번 찍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예? 나의 한 표잖아요. 그럼 장관이라는 거는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이고 직급상 대통령에 대해서 건의하고 말 안 들으면 자기가 사표를 쓰는 게 장관이 할 일이잖아요. 옛날 왕조 시대 때도 그 정도는 했잖아요. 아니 되옵니다 그런 거 안 되면 사직 상소 쓰고 나오잖아. 왜 그런 인간이 한 명도 없는지 그 정신 상태는 어떠냐 이거예요. 분노도 없을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건강한 분노가 네. 분노가 작동되지 않게끔 하는 상황. 아니 대한민국에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나이 60 다 돼서 60 전후 60 언저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살 거라고 그 자리에서 그 연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 우리 정치에서 봤을 텐데 얘기 못하고 검찰이 한 행동도 보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한 행위들 보고서 다들 너무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어지간해야지 그거를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 거는 보는 우리가 이제 분노하잖아요. 일반 유권자들이. 예. 그래서 분노가 이 공적 분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얘기했지만 분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은 그 나라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위에서 사고치고 시민이 나서서 막는 이런 구조도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는 뭐냐면 이런 거지. 위에 있는 사람, 권력을 쥐고 있거나 가진 거를 많이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무력했고 일반 시민들인 경우에는 우리 민도가 높아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푼 거고 사실 시민들뿐만 아니라 병사들이나 중간 지휘관들 중에서 일부는 저항했기 때문에 이게 막았던 것이지. 경찰청도 거부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부하고 해서 예. 이미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이걸 막은 거고 반성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 위정자들인 경우는 정말로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탄핵에 계엄이 실패한다고 1초도 안 망설이지 않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총구를 민간인한테 군인이 한 명도 없다고 대한민국에 정신병자가 아니면 총기 난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총구를 누가 민간인한테 겨눠요, 겨누기를. 그래서 그걸 믿었다는 게 그 사고 체계는 어떠냐 이거지.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인 경우에는 뭐 정신과적으로 심한 병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뭐 문제가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 치료는 가능한가요? 치료는 불가능할 것 같고 내가 볼 땐 그 대통령은 자기도 못 지키는 사람인데 무슨 나라를 갖다 지키겠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도 못 지키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분노 분명히 본인은 화가 나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번의 담화를 보면 분노가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의 분노는 내가 볼 때는 아주 병적이고 그 전근대적이고 그런 분노. 그 분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공적인 분노를 느껴왔지. 그 뭐 입을 틀어막고 의사들인 경우는 근거 없이 막 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엑스포 한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다 드러났지만 이상한 데 돈 쓰고 술 먹고 매일 술 먹고 다니고 이 사람이 이런 거에 뭐냐면 제일 그거 뭐냐면 이 사람한테 우리가 공적 분노가 어떻게 그렇게 안 나왔을까? 좀 높은 쪽에서.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다고요. 그분들의 정신적인 메커니즘은 그냥 이익이라서 내가 장관에서 월급 받고 있으니까 좋아서 그게 한국 사회에서 그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요 상황에 있을 땐 이렇게 얘기했다 저 상황에 가면 저렇게 얘기하는 거가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김윤 교수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아주 유력한 정당의 국회의원이 되셨지만 2014년인가 15년가에는 의사가 이렇게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나니까 의사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때 한참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다 줄여야 된다는 쪽이었으니까.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난 다음에는 이대로 가면 의사가 부족하니 4,000명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뭐 다른 일도 나처럼 뭐 피부과 개업하다가 정신없이 환자 보다가 그랬다 그러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평생은 그 사람은 의료 통계내는 사람이잖아요. 10년도 안 돼서 갑자기 4,000명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자기 이익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깊이가 없는 사람들. 그러고서 국회의원이 딱 되고 난 다음에 2,000명을 정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의료 대란이 벌어지니까 정부에서 준비 없이 2,000명을 정원해서 생겼다고 비판을 또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꼭 유력한 정당의 국회의원이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나는 뭐 의사들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들은 어떻게 하고 그냥 제일 귀한 거는 의사들 쪽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활발하게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지 않았는가? 아니요, 무지개 했어요. 안 했던 것 같은데. 얘기 많이 했던데 보니까. 그렇게 통합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그래요? 하고 그냥 사실 뭐 나는 되게 우리 의사들인 경우는 너무나도 우리나라 의료가 자랑스러워 가지고 이거 할 때마다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은 각 나라에 있는 교민들 오셔 가지고 거기서 의료를 갖다가 한번 여기서 그냥 생생하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실 텐데. 아, 내 환자분들한테 다 해야 되겠다. 제가 다국적으로 환자를 보거든요. 방학 때 되면 미국 교포, 일본 교포, 바레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 말레이시아 오죠. 다 와요. 모든 영국도 교민들. 있고 독일도 있어요. 심지어는 독일에서 수입한 약 우리 병원에서 처방받아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든 교민들인 경우는 다 하는 말이 다 의료를 한국에 와서 하는 게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는 거야 이게. 제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치료 효율이 좋아요, 우리가. 그거 아니라 그러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슷한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빼고. 이렇게 좋은 치료 결과가 나오는데 OECD 통계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기 건강에 불만이 많아요. 그렇지. 이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 우리가 의료에 대한 것이 질이 높으니까 요구가 많은 거고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지금 잘 사니까 여성들이 불만이 많은 거지 못 사는 나라에서는 불만 없어. 그 불만은 언제까지 덜어줘야 의사를 몇 명을 더 늘리고 의료비를 얼마를 더 투자를 하면 아니, 그 그러니까, 불만이 없어지냐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그 여자들의 불만에 대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만족시켜 주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뭐 부부관계, 1대1의 관계라면 그건 얼마든지 뭐 참고 살 수도 있고 뭐 하고 애를 쓸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의료라는 건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의사하고 관련돼 있는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정체가 어떻고 어떻다는 걸 갖다가 예전부터 더 준비하는 수밖에 없지 그거 어떡하겠어. 제가 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기자들한테 얘기해도 기자들은 아 원래 그런 그래. 정치인한테 얘기하면 아, 표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뭐라 그럴 수가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스포일돼 있거든요. 의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전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제일 많고 영아 사망률이 제일 낮고 치료 가능한 질환의 치료율이 제일 높은 나라에서 제일 자기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욕먹을 아니, 얘기긴 아니 하지만. 근데 그건 국민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국민들 탓하는 건 난 아닌 것 같은데 국민들이야 외국에서 얼마큼 부른지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아니요.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얼마 정도 이제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우리가 제일 높아요. 불만율이. 자기 건강에 대한 불만율이. OECD 평균이 한 서너 배쯤 돼요.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느냐. 저는 국민들의 건강의식이 잘못됐다고 의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하고 나면 댓글이 이제 온갖 욕이 다 나와요. 근데 저는 국민이 요구하는 건 다 옳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틀린 건 국민들이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뭐 그거는 뭐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자료 갖고 이 얘기해도 이제 그 얘기하면 또 그건 또 방송에서 얘기하면 편집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구독자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에서나 이런 얘기를 하고 유튜브에서도 아마 요거 나갈 때는 이제 비욘드에서도 또 이제 뭐 자르겠죠. 아니, 무슨 얘기냐면 다수가 하는 얘기가 저는 다 옳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의료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거를 만족도, 자기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라고 객관화시켜서 보지 않고 제일 내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불만율이 안에 이거 잘못된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자들한테 돈 많이 사는 부자들한테 자기 살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부자들이 난 부자니까 만족합니다. 그거 아니거든. 그건 의미가 없는 뭐 거죠. 다른 나라랑 통계를 내니까 자꾸 우리가 OECD 갖고 인구 의사 수가 적다고 누가 이상한 사람이 박민수 차관인가는 그분이 그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선 객관적으로 얘기.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서 그 페이지도 있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 그 얘기하면 뭐하고 똑같냐면 부탄에서 행복이 제일 높다고 하는 거 그 문제가 아니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뭐. 아니 그럼 다른 OECD 통계를 인용을 하지 말아야지. 인용하려면 다 하든지. 그러니까 하여간 뭐 나는 그거는 뭐 국민들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하면 물론 정치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분노가 뭐 나와 같이처럼 이렇게 뭐 좋은 분노에 대한 걸 얘기하는 세상이 되는가 했는데 글쎄 말이에요. 정말 분노를 이렇게 야만적으로 쓰는 분노가 그 높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나오면서 계엄령이 발동될 수도 있다는 이거를 이게 몇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야 이것도 대비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았고요. 또 그런 분노를 유발하는 국회의원 우리가 뽑았고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국민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도 85명은 공개된 데에서 탄핵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면 탄핵밖에 답이 없으니 탄핵을 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한동훈 대표를 앞에 육두문자를 써서 욕을 하는 국회의원인데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게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틀린 건 틀렸다고도 말 못하는 사상인데. 그러니까 나는 뭐 그 어차피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나올 수 있고 네. 설마 이거에 대해서 탄핵을 난 반대한다라는 사람도 난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난 괜찮다고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다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작동돼 가지고 건강하게 끌고 가면 되는 거니까.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일, 그러니까 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엄령 전에 이 사람이 했던 행동 같은 것들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나는 다음에 좀 나아질까요? 난 그 정도를 봐야 더 내 분노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글쎄 난 입을 틀어막는 게 제일 그게 난 놀랬었던 건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들한테 반복적으로 입을 틀어막는 거를 할 수 있고 그거를 국민들이 용납하고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그때 유튜브 할 때인데 그걸 보여주면서 그때 그거 보면서 내가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 어떤 학생이 그렇게 해요. 그 유명한 컨퍼런스에서. 유명한 네. 그래서 이 얘기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딱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경호는 당연히 제지를 하죠. 그러니까 두라고. 그럼 네. 그래.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주면서 대통령의 격이 이렇게 차이 난다. 그래. 내 얘기를 내가 유튜브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음. 잘못 뽑았죠. 뽑은 내 손가락을 내가 장을 지지는 윤수를 내야 아니, 난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 그거 경로한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기업체건 가정이건 아버지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화를 내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는 요번 기회에 싹 없어지게끔 만드는 분위기가 부인들도 만들어야 돼. 우월적 지위에서 남편한테 지배하려는 분노는 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부인들도 지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유, 많아요. 이게 그 분노의 표현이라는 게 일단 저기 도미넌트한 사람이 분노를 하는 것 같아. 우리 집안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익경 선생님의 의견에 대한 게 맞는 게 많으니까 여성분들 너무 많이 남편들한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분노는 도미넌트한 사람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분노를 하는 사람은 집사람밖에 없어요. 애들도 분노를 안 하고 딸도 아들도 안 하고 사위는 당연히 안 하고 저도 분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국무위원급으로 내려갔나 보다 정신 상태가. 근데 글쎄 나는 부인들의 분노는 그러더라도 상처 때문에 오는 분노지 지배적인 분노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자꾸 반복되면 지배적인 분노가 분노로 변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우리 재수 씨가 나는 뭐 재수 씨하고 그 얘기를 충분히 못해서 잘 모르지만은 네. 재수 씨랑 같이 얘기하면은 재수 씨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속상해하는지에 대한 거를 더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귀국하면 같이 한번 또 가서 뵙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분노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분노도 또 있단 말이죠. 네. 부모 자식 간의 분노 커요. 부모 자식 간의 분노가 제일 큰 거는 부부 사이는 그래도 부인들이 커져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 자식 간의 분노는 이런 거예요. 많은 경우는 자식들이 분노에 대한 걸 부모가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은 거. 그 다음에 자식들이 분노를 터져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나이 든 부모는 여기에 굉장히 무력해요. 옛날에 그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큰 부잣집의 박사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살해한 거. 그게 전형적인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의외로 이렇게 왜냐하면 많이 얘기하지만 아버지들이 자식한테 할 때는 본인이 기본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자식한테 혼을 낸 내용은 대부분 뭐냐면 자식 잘 되라고 얘기한 거니까 본인이 자식을 얼만큼 힘들게 했는지를 아버지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자식들인 경우는 정말로 힘들게 아버지한테 당하고 또 어떤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버지들이 많이 그러지만 상대 마음에 대한 거를 읽지 못하는 그러니까 상대가 아파하는 걸 읽지 못하는 아버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자식 고통스러운 거를 못 읽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가는데 본인은 사랑에 매야.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나는 오늘 외래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인데 본인이 50대 중반 넘어가고 아버님은 70대 후반대 넘어가는데 지금도 자기 아버지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지금도 자기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도 아들이 뭘 하려고 하면은
싹 다 바꿔가지고 당신 하는 대로 하고 안 보면 되잖아요. 50이면. 아버지에서 같이 일하고 그럼 왜 있냐고. 안 있으면 되잖아요. 그 정도로 압박을 느낄 정도면. 그 정도로 압박을 느낄 정도면은 사실 나가지도 못해.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장관들의 관계도 그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내가 근데 그 아들한테 내가 오늘 얘기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당신이 지금 되게 무력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아버님이 지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냐?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이 거기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야. 근데 이런 경우가 많거든. 아버지 소리를 지르고 너무 무섭고 아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인 경우는 이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아버지 사실은 이 아들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거든. 회사 경영도 못 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일단 한번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은 실제로 아들이 아버지한테 정말 눈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장관과 그 대통령, 사령관과 대통령 그런 관계로 계속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패솔로직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때 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버지한테 병적인 관계 아니에요? 병적인 관계가 되는데 네. 병적인 관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무력해지는 그 윗사람이 그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예전부터 당해오게 되면은 전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오게 되는데 난 우리 정부나 대통령실에 이런 관계 많이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금도 많은 경우에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느 경우에 그러냐 애들이 사춘기 때 아버지 부모한테 반항하는 애들인 경우는 괜찮은데 사춘기 때 반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오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착한 자녀를 둔 아버지 착한 자녀한테는 잔소리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래. 그거는 그냥. 근데 이 아버지가 절대로 내가 우리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무력한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관계가 형성되거든. 네. 대통령도 이 양반이 뭐 자기가 난 나빠가지고 난 계엄해가지고 쫓겨내지 이러지 않았을 거야. 본인이 하는 방법이 먹혀 들어가거든. 저기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먹혀 들어가고 똘마니 같은 친구는 와가지고 최고입니다 이러고 더 권력을 가지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모아서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상승작용이 되면서 오고 요 것들하고는 이 얘기하고 나머지 반대적인 얘기하는 거는 소리 지르고 나서 꼼짝 못하고. 그러고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못한 게 의사를 못했네요. 딱 브레이크 걸린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의사도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의사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은 뭐 사실 제대로 한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요, 자기가 뭐 이렇게 고함을 치고 횡포를 부려서 억지로라도 뭔가를 끌고 엑스부터 다 갔다 왔잖아요, 결국은. 직접 그런 거는 의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 포고령에 5번에 그게 들어가는구나. 내가 다 먹혔는데 저기 장관들이 조져갖고 뭐 군인들 조져가지고 이건 다 되는데 끝까지 딱 머리 쳐들고 그건 당신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조직이 의사밖에 없네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거네. 계엄을 촉발한 요인 중에 하나도 의료 대란이 계엄 촉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분노가 터진 게 뭐냐면 다 됐어요. 나머지는 다 어찌됐든 깽판을 치는 것도 다 깽판을 쳤는데 의료원은 못한 거야. 이 정도 조지면 뭐 사직 금지 명령, 그다음에 뭐 구속시키겠다는 거 이런 거 다 했는데 다 안 먹혔어요. 결국은 본인이 다 졌죠. 2,000명 학생들 엉터리로 정말 수준 낮은 환자들 학생들 더 뽑는 거 외에는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뭐 사람에 대한 건 그러지만 난 이 사람이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난리를 쳤을 때 끝까지 머리 들고 자기한테 대던 조직이 의사밖에 없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여간 뭐 화를 내 가지고 지배를 하는 경우는 그 조직은 다 망한다. 가족이거나 정부거나. 이제 앞으로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대통령이 또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지만 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태도가 나오면
화를 내고 격려하고 그러면 난 무조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정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우리나라 뭔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되고 이게 여당이건 야당이건 지도자가 화낸 윗사람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도 화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말도 못하게 음.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감히 뭐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건 뭐건 얘기를 못해. 너무나 싸해가지고. 근데 임기 채운 분들이 화를 안 내시는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화를 낸다는 건 뭐냐면 화를 내는 건 자기가 세서가 아니라 자기가 약하니까 자기의 약점적인 부분이 드러날까 봐 해서 계속 그러잖아요. 약한 개가 와서 겁먹대가 아니, 물고. 짖는 개는 안 물어요. 그럼. 예. 그러니까. 무는 개는 안 짖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은 화를 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실력이 있으면은 화 안 내도 내가 끌고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내가 자기가 실력이 없으니까. 와이프한테 화가 안 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요 얘기해줘야지. 아니 그건 부인한테 화 안 낸다는 건 괜찮은데 예. 그래도 부인의 화는 하여간 알아보고 그래서 하여간 나는 내 책에서 하여간 격려하는 지도자라고 쓸 때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걸 갖고 썼지만은 아니 본인이 국민들한테 화를 낼 그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느냐 이러면서 이제 썼는데 이 책이 출판한 게 넉 달, 5달 되지 않았어요? 10월 10일 11일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그 후반에 말미에 그 조금 있죠. 네, 격려하는 대통령이라는 격려하는 지도자라고 네, 네. 이게 뒤에 나와요. 맨 뒤에 좀 음, 나와요. 음, 예. 그래서 어쩌면 지금과 같은 현실에 대해서 미리 예측했다고 그래야 되나? 실패한다고 썼더라고요. 보니까 화내는 지도자는 실패한다고 썼는데 맞았네요. 그래서 화를 낸다는 거는 상처받아서 그런다는 것도 되고 이런 사람들 같처럼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뭘 갖다 위장하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뭐랄까 성숙되지 않는 화를 내는 거는 본인이 성숙되지 않는 부분을 내니까 앞으로 정치하시는 분들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화를 내시면 아 이분은 뭔가 미성숙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는 아예 이런 요번 기회를 해가지고 이게 아주 완전히 이게 다들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에서 어떤 사람이 화내고 국회에서도 화를 막 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다 화내던데. 그러니까 정당한 화 그러니까 공적인 분노로서 화는 괜찮아요. 공적인 분노는 뭐냐면 자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화나는 거에 대해서 다 해. 계엄령 내린 게 어떻게 대통령이 계엄 내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공적인 남들도 다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화 내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내가 청문회 할 때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한문을 모르거나 영어를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청문회가 뭐냐면 청자가 들을 청자고 문자가 들을 문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청문회라는 거는 증인이 나와서 이 얘기할 때 듣고 또 듣는다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히어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청문회 증인을 불러놔요. 증인을 불러놓으면 지가 50분 떠들고 5초 대답하라 그래.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뭐하러 청문회를 해. 그냥 OX 답안 쓰면 되는데 저는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별 대차가 없어 보여요. 이런 문화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화를 내가지고 하는 거는 글쎄 나는 화는 얘기했지만 객관성을 인정받고 공적인 의미가 있지 않으면서 화를 내는 거는 다 미숙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300명이 다 미숙하네. 왜냐하면 히어링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청문회 아실 거예요. 영어의 히어링이에요. 그걸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하도 안 들으니까 듣고 또 들으라고 청문인데 문자가 그게 물을 문자가 아니고 들을 문자입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듣고 또 들으라 그러는데 질문을 10분 하고 답은 1초에 OX로 대답하라 그러면 그게 화내는 거죠. 처음에 우리 얘기할 때 부인들이 화내는 거에 얘기했는데 네. 부인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부인들도 이 미숙한 정치인들 같처럼 화를 그렇게 내지 마시고 화는 제가 얘기하는 화는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 화는 우리가 얘기하는 폭력적인 윤석열 같은 그런 화가 아니라 나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날 수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화로 만들어 가서 남편들한테 맞아. 설명할 수 있게 화내는 법도 공부 좀 해야 돼.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막 공격하듯이 막 상대를 갖다가 할퀴잖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 미숙한 대통령이 했던 화하고 똑같은 화다. 아, 우리 다음부터 그- 써먹어야 되겠다. 우린 그런 화를 내지 말고. 너 화 그렇게 네. 내면 누구랑 똑같은 거야? 내가 어떤 상처받았거나 내가 억울한 부분에 있는 것을 그게 화가 날 요인이 있는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로. 그래서 부인들이 남편한테 화가 나시면은 화를 막 퍼붓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여보. 여보, 난 당신의 어머니 때문에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 요렇게 내 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라 하면은 굉장히 세련된 그런 가족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식이 그렇게 상처받아서 어른이 됐어요. 그 상처를 가지고 이제 다시 따져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버지가 사과해도 소용이 없어. 이 자녀들이 뭐 딸이건 아들이건 한번 상처가 나중에 그게 막 터져가지고 늑된 사춘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정말로 이성을 잃은 공격을 할 텐데 이성 없이 그럴 땐 부모가 정말로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돼. 이때는 또 이성을 이루는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항의의 얘기를 하는 거죠. 항의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얘기를 들어야죠. 너가 어느 때 그랬었느냐?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느냐? 지금도 그런 게 있냐고 물어보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들이 틀림없이 이래요. 얘기 듣다가 이럴 거예요. 나 그러지 않았어. 그런 마음 아니었어.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예. 내가 안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거를 부인이건 아들이건 나는 잘 이해 못 하더라도 그 얘기에 대해서 내 이해할 때까지 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직장에서는 어때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화가 많이 나오는데 누군가가 화가 났다 그러면 난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선 뭐 위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는 지도자의 분노는 이거 무조건 안 좋은 거고 밑에 사람들이 밑에 사람이 화는 뭐 억울한 거이겠죠. 화라기보다는 불만이겠지만은 그 불만에 있는 거를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길이 있는 것이 돼야지 선진적인 직장이 아닐까. 그게 이제 직장 내 그 폭력, 언어 폭력이든 뭐 육체적인 파워 폭력이 하래스먼트 있었을 때 그 고발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있어요. 있더라고요.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고발 건수의 1000건 중에 5건, 6건만 접수가 될 정도고 1%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 있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 경우는 어떤 사람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 경찰이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조정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이거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아니요, 회사에서. 그게 회사에서 그걸 하는데 그렇게 해서 풀어줘야 될 케이스가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99.5%, 99.46%는 그냥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 일 갖고 생길 수 있는 갈등인데 그거를 거기에 이제 그 직장 내 폭력으로 고발을 하고 그걸 하면 연가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 연가 받아서 놀러 간대 그거 하고. 그렇게 이때 그게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게 이런 게 자꾸만 걸러지게 되면서 네. 나중에 만들어지니까 지금은 이게 말하자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이런 걸 갖다가 이용해서 잘못되는 게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사측도 노력하고 여러 노력해가지고 만들어 가면은 그 정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까지는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그 99명은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형님이 나한테 뭐 지시를 했어요. 듣고 있는데 난 기분 나빠. 옛날 같으면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하든지 술 한잔 먹고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술 한잔 먹고 한번 들이박든지 그걸로 끝나는데 이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면 사측에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해봤더니 야 그거 네가 아랫연차가 잘 몰라갖고 그런 거지. 야 선배가 그 얘기도 못하냐? 이 해법은 그거예요. 그런 게 99건이야. 그리고 고발을 하고 자기는 놀러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요거 전이 이제 섹슈얼 성희롱이었는데 우리가 성희롱에 대한 거가 어떤 식이었냐면 너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람들 것을 존중하다 보니까 네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으니 너 성희롱이야. 이거를 인정해 주는 분위기였다가 부작용이 많이 생긴 거에 이게 또 부작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참 지나가면서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라는 게 그것도 분노거든요. 분노에 분노지. 화가 나니까 그렇게 했겠지. 분노지, 뭐 분노. 놀러 가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나중에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있을 수 있어. 예.
답이 없네. 아니야, 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옛날부터 많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걸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돼요. 5년, 10년이군 해가지고. 그래서 직장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자꾸만 만들어 가면은 그땐 괜찮을 거예요. 이게 막 학교 폭력 문제가 됐든 직장 문제가 됐든 성희롱 문제가 됐든 이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만두지 말고 가서 하여간 미래 사회에서는 특히 대한민국 정도의 이 정도의 문화적으로 높은 나라에서는 그 무식한 화가 너무 국민들을 힘들게 하니까 국민들 자체 내에서 좀 그 너무 공격적이거나 상처 주는 화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가정이거나 정치에서. 저기 PD님 잠깐 여기 우리 김병원 선생님 프로필 좀 올려봐 주실래요? 자, 우리 그 김병원 박사님 프로필 한번 보세요. 사단법인 행복가정재단, 사단법인 한국가정법률소 상담소, 아하, 청소년건강재단,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까지 아하, 쭉 했어요. 아하. 과연 이렇게 활동이 당연히 개업해서 환자도 받습니다. 계속. 예, 이렇게 일하신 분의 사모님의 얘기는 어떨까요? 사모님의 분노는 없으세요?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봐요. 아이 뭐 옛날에는 뭐 예? 옛날에는 뭐 내가 여기 청년인사 발언했던 건 없고 아니, 지우지 말고 올려놔 봐요. 이 일을 진료를 하면서 계속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 사모님의 분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아니 뭐 저거 하고 또 청년의사 신분도 발행했잖아.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우리 자전거 다 푸신다고 그러고 했으니까 음. 언제쯤 그 이런 과정들이 다 긍정적으로 극복이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쯤 얼마 됐어요? 안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 여성분들은 다들 지금 김병호 박사님 보시면 아, 저 집 사모님은 참 좋겠다. 그런데 제가 흉소리 말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남자분들도 너무 이렇게 남편분들 부인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이렇게 활동하신 분도 나중에 돌아가시면 이해를 받고 용서도 받고 아, 정확하게 언제쯤 저기 가정에 좀 안착하셨어요? 그 뭐 한 20년 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된 거는 한 10년? 10년? 네, 10년 전쯤 됐죠. 10년. 50대 후반? 예. 그래서 사모님도 분노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도 이렇게 이제 분노를 조금씩 줄여갈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보통의 분노 읽어보시면 그 부부, 고부, 부자, 사회생활, 그다음에 맨 뒤에는 이제 지도자의 분노 이런 까지 다 나옵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여러 가지 사례들 있으니까요. 시간 나시는 대로 보시고요. 역시 오늘 제가 뭐 저자를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0분이 신청하시면 보통의 분노 제가 10분에게 제 돈으로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창이든지 메일에 자세하게 보고 싶다는 사연을 올려주시면 보고 여러분들에게 책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인사도 좀 하시고 분노 조절법 네, 설명 좀 정리해 주시죠. 이번 기회에 전 국민이 다 이상한 분노에 대한 걸 보셨으니까 분노가 얼마나 나쁘셨다는 걸 아실 테니까 우리 분노를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하고 그 가족에서도 많이 이렇게 같이 해주셨으면 우리 행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익병쇼 화요일 오늘은 그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그 요즘 환자가 꽤 많은 장미색 비강진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색 비강진 그러면 색깔이 이제 약간 마른 장미색이라 그래서 이제 장미색이라 이름 붙였고요. 비강진이란 건 뭐냐면 각질이 살짝 일어나는 그런 인설을 동반한 질환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주로 등이나 몸통 부위에서 시작하고요. 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심해서 좀 그런 게 안 나오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이렇게 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분포를 보입니다. 아주 심해지면 이렇고요. 몸통에서 시작하고 등에서 많이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부 쪽으로 다시 진행되고 심한 경우에는 허벅지나 팔 밑부분까지 이런 모양으로 생기는데 원인은 불명입니다. 원인은 불명인데 대개는 바이러스랑 연관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열 나고 몸살 앓고 감기 끝나고 1, 2주 있다가 네 이렇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원형이 아니고 병변 자체는 모양은 타원형이에요. 그리고 신경 따라서 길쭉한 이런 사슴 방향으로 분포를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모양에 비해서 별로 가려움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보기는 굉장히 가려워 보이는데 별로 가렵지 않아요. 보기가 안 좋고요. 가볍게 뭐 가렵다 얘기할 수도 있죠. 한 달, 뭐 길게 가면 석 달, 아주 길게 가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자연적으로도 없어지면서 이제 갈색의 흐린 색소 침착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는 되게 이제 스테로이드 좀 먹고 바르면 좋아지는데 급하게 생겼다가 되게 한 두세 달 안에 다 없어지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은 피로감이 이제 그 전에 있죠.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피로감이라든지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진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양으로 생기고 가려움증은 생각보다 별로 심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치료는 환자분 와서 되게 먹는 약은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줘요. 아주 가렵다 그러면 바르는 약을 주죠. 그리 세지 않는 바르는 스테로이드 로션 같은 거를 충분하게 마사지해서 발라줘라. 그러면 대개는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바르는 약으로 되게 좋아지고요. 많이 가렵다 그러면 항히스타민제를 좀 쓸 때도 있습니다. 저절로도 좋아지는 병이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보기보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병입니다.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아까 설명드렸죠. 있어요.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치료는 그냥 두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두면 되고요. 여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선탠을 하면 그자리에 새까맣게 타요. 그래서 겨울은 뭐 그냥 옷을 입고 있으니까 별 상관없는데 여름에 장미색 비강진에 감염에 걸렸을 때는 선탠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인 불명이고요. 접촉으로 전염되나 접촉으로 인한 전염병은 전혀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요. 보습제를 바른다고 회복이 도움이 되느냐? 큰 도움 안 됩니다. 네, 큰 도움 안 되고 스테로이드를 좀 바르는 게 나아요. 약한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락티케어 로션이라든지 데스오엔 로션 같은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나요? 당연하죠. 그래서 피로감과 스트레스, 그 다음에 감기로 연결되는, 그래서 바이러스로 인한 열꽃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건선하고 장미색 비강진은 뭐 전혀 연관관계도 없고 비슷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질이 일어나니까 이제 건선과 비슷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워낙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생겼을 때는 잘 진단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심해진 거고요. 여기서 뭐 요 정도 되겠다. 여기 보면 유별나게 좀 큰 게 하나 보이죠? 여기 아마 시작한 지점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생기면서 좌우로 이렇게 병변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크게 생긴 걸 찾으면 확진하기 되게 좋죠. 이걸 이제 마더스 패치라고 해서 제일 먼저 생긴 거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진단도 쉽고
그다음에 치료도 쉽고 보기보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햇볕을 보면 색소 침착이 남아서 그게 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햇볕에 노출되는 거는 피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4달러님. 저게 언제적 드라마에 나왔던 것 같은데. 쿠웨이트 방 나올 때 나왔던 드라마 같은데. 4달러 쓰시는 거 보니까 연배가 저랑 비슷할 것 같네요. 네. 매년 겨울마다 입술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웃을 수가 없습니다. 예방법과 찢은 입술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저도 지금 여기 입술 찢어졌죠. 챕스틱 바르면 제일 좋아요. 챕스틱 바르는 게 제일 좋고 겨울이 되면 이렇게 되게 한 10월, 11월 되면 챕스틱을 한 10개쯤 사서 여기 그냥 차에도 두고 가방에도 넣어놓고 뿌려 놓으세요. 생각나는 대로 계속 바르는 게 예방하는 데 제일 좋습니다. 찢어진 자리는 자꾸 이제 웃으면 자꾸 그거 하죠. 챕스틱 바르면 그게 이제 딱딱한 게 좀 부드러워지면서 잘 안 찢어져요. 그래서 치료와 예방법 챕스틱입니다. 네. 다리가 가려운데 건조해서 가렵죠. 네. 히트텍을 입으면 더 좋죠. 저도 지금 입고 있는데 보습에는 내복 입으면 보습이 더 잘 되죠. 네. 히트텍 때문에 발열된다 그러는데 발열레이라는 건 거짓말이고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체온이 밖으로 발산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게 이제 발열레이의 원리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되게 뜨거워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건조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건조증이 생기는 이유는 목욕 습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목욕은 5분 이내에 샤워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만 비누질 하시고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는 비누질 안 해도 돼요. 물로만 씻어도 돼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샤워를 잘 하시면 되고 가렵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연고 좀 쓰시면 돼요. 스테로이드 연고 좀 쓰고 평상시에는 보습제 잘 바르고 제일 중요한 건 목욕을 짧게 하고 타월 쓰면 안 됩니다. 목욕 타월 절대 쓰지 마세요. 부드러운 목욕 거품 타월도 쓰지 마세요. 그냥 손으로만 샤워하시면 됩니다. 30대 남성인데 아직도 여드름이 납니다. 유전이에요, 유전.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여드름 나는 게 유전입니다. 그러면 되게 화내시는 분이 있는데 유전이에요. 그래서 여드름은 병입니다. 식습관하고 아무 연관관계 없습니다. 피부가 지성이라서 평생 여드름 나요. 그래서 치료는 당뇨 환자들이 평생 약 먹고 인슐린 쓰고 하듯이 고혈압 환자들이 평생 고혈압 약을 먹듯이 저처럼 대머리 환자가 평생 대머리 약을 먹듯이 여드름 환자들은 여드름 약을 먹고 발라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음식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유전적으로 심한 지성 피부라서 그래요. 에린 김님, 평소 먹지 않던 당근과 과자를 한꺼번에 많이 먹자 얼굴에 좁쌀 농성이 오르는데 알러지일까요? 아니요, 여드름이에요, 그냥. 음식하고 여드름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단 거나 과자를 많이 먹었다. 그리고 왜 많이 먹었을까요? 단 거 땡길 때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 때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면 단 것도 당기고 그 다음에 여드름도 납니다. 원인은 스트레스죠. 음식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30세 딸이 감기 증상이 있으면 목, 가슴 부분이 무슨 이 증상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 장미색 비강균요? 감기 끝에 잘 생긴다니까요. 약 바르시면 돼요. 37살 된 딸을 어머니가 아직도 걱정하시네. 인간관계라는 건 여러 가지 수가 있겠지만 37살 딸이면 본인이 걱정하면 되죠. 어머니는 좀 그냥 본인 걱정하고 본인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장미색 비강균 감기 끝에 잘 와요. 오래된 여드름 흉터 치료, 오래된 여드름 흉터가 아니고요. 모든 여드름 흉터는 치료가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네.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좀 나아지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드름 흉터의 깊이가 이 정도인데 레이저로 수술하면 이 정도까지 올려요.
그러니까 덜 보이는 거죠. 뭐 1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그건 기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 여드름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 흉터가 생긴다. 흉터가 생기니 일찍부터 약을 잘 먹고 발라라 는 얘기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약을 안 먹고 안 바르고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잘못된 태도예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자, 제시카 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병인데 왜 금보가 안 될까요? 네. 왜 안 될까요? 병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걸 의료보험 안 해주는 거죠. 여드름을 앓고 있는 본인도 여드름은 뭐가 관리를 잘못해, 피부 관리가 잘못됐나 봐 이렇게 생각하죠. 여드름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관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드름은 병이고요. 치료하셔야 됩니다. 왜 금부가 안 될까요? 병이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합니다. 병이라고 이해하는 의사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피부과 챕터에서 아주 중요한 챕터고요. 질병입니다. 치료는 약 먹고 약 발라야 됩니다. 왜 금부가 안 될까요? 저한테 묻지 말고요. 2,000명 의사를 증원하겠다고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의료보험 안 해주는지. 무슨 얘기냐면 무지한 사람들이 행정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질병을 병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병입니다. 피부 질환이고요. 당연히 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의료보험을 당연히 적용하죠. 근데 저는 그런 자리에 가지도 않고 갈 수도 없고 불러주지도 않아요. 제가 만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당장 2,000명 정원하는 거 취소할 거예요. 여드름 당연히 의료보험 할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의료보험을 피부과에서 여드름은 의료보험을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좋아하실 거예요. 2,000명 정원하는 거 당장 취소할 거다. 지금 수시로 3,160명 합격한 것조차도 다 무효화할 거다라고 얘기하면 저 장관하는 거 좋아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이 얘기는 여드름이 의료보험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얘기도 합리적인 얘기고요. 의사 2,000명 정원하고 지금 수시 3,100명 뽑은 거 당장이라도 취소하는 것이 훨씬 더 국가 의료 100년 대계, 아니요 10년 대계, 아니요 당장 내년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합리적인 얘기고 이치에 맞고 국가 의료 정책이 훨씬 좋은 얘기입니다. 동의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금부가 안 됩니다. 올바른 정책이나 올바른 합리적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불편해해요. 이상하더라고요. 주술회께서 뭐 하는 정책은 동의를 해요. 여러분 계엄령은 취소해야 된다 그러는데 왜 그 말도 안 되는 의료 계엄은 왜 타협하라 그러시는지 나는 그 언론인들과 일부 국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너무 이상해요. 계엄령도 타협을 하죠. 그러면 대통령의 계엄령이 발표할 때 사연을 보면 일정 부분 그 사연이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수십 명에 탄핵시키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정책은 다 예산을 깎아버리고 그런 것도 사연으로 따지면 타협할 내용들이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 계엄 찬성하냐고 날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계엄은 왜 5항에 있는 의사들 48시간 이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그 계엄령의 시발점이 2월 달에 있었던 2,000명 증원인데 그 문제는 타협하라 그럽니까? 그런 국민들의 논리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뭐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드름 의료보험 하는 게 맞습니다. 심각한 질환이고요. 치료를 제때 해주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폐인 흉터가 남습니다. 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러면 2,000명 증원하는 거 당장 철회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원래는 의사를 뽑지 않는 것이 그리고 빨리 의과대 학생들을 다 복귀시켜서 공부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내년 의료 수급 10년 뒤에 의료 정책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객관적인 얘기 듣기 싫어도 제 말이 맞습니다. 내년 1월, 2월, 늦어도 3월 중에는
2024년도 사망자 통계가 나올 거예요. 1년에 보통 한 35만 명, 36만 명 정도가 자연 사망자 수인데 어떤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잘못된 정책, 제정신 아닌 사람이 했던 의료계엄령의 결과가 내년에 나올 겁니다. 그 불안함 때문에 계엄 포고령에 그게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얘기가 일부 국민들의 귀에 거슬릴 수도 있지만 그 귀에 거슬리는 국민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의사가 부족한 경험을 하셨냐? 의사가 부족해서 수술을 못 받았냐? 생각을 해보고 얘기해야죠. 의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저 직업군의 소득을 낮추는 게 목적이다. 글쎄요. 그거는 시샘이죠. 그건 개인적인 질투의 감정이지 국가 의료 정책과는 상관없는 얘기죠. 의사를 늘리면 당연히 의사의 수입이 줄 겁니다. 개인들의 소득은. 그러나 국민 전체의 의료비 지출, 현재 우리가 9.9%의 GDP에 그게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하는 얘기에 내 개인 주머니에 수입이 얼마나 늘냐 줄느냐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심리로 의사 2,000명을 늘리겠다. 그런 걸 열렬히 지지한다. 그거는 무책임한 시민의식이라는 거죠. 시민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정신 나간 사람이 했던 의료 계엄령에 계속 동의를 한다. 그거는 계엄령에 동의하는 사람하고 판단 능력이 비슷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발 씻을 때도 비누 없이 물로만 씻나요? 아닙니다. 거기는 무좀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목욕할 때 발은 딱 앉아서 손으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비누질을 잘해서 정성 들여서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좀이 제일 잘 걸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씻고 잘 말리셔야 됩니다. 발은 발, 겨드랑이, 음낭 주위, 손 이런 부위, 얼굴 여기는 기름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슴 부위에도 피지가 많이 나와요. 이런 데만 비누질 잘 하시고 나머지는 씻는 사이에 그냥 흘러내리는 정도로 쓱 문질러 주면 매일매일 샤워하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합니다. 네. 선크림 매일 바르는 게 좋을까요? 선크림 당연히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때 발라야죠. 여드름하고 상관없습니다. 별 상관없어요. 약간 오일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중에 약간 오일리한 성분이 들어있으면 그것 때문에 여드름이 좀 있던 여드름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염증이 좀 더 심해지는 느낌? 그런 게 들 수는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여드름 자체가 없는 게 생기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 햇볕이 강한 데 나갈 때는 반드시 바르는 게 좋습니다. 코 밑에 실핏줄이 여러 개 보이는데 혈관항짝증이 피지 분비를 아니요 반대입니다. 혈관이 피지 분비를 늘리는 게 아니고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혈관을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상적인 피부라고 얼른 봤을 때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중성 피부도 보면 여기 코 주변에 약간 붉고 그다음에 혈관이 늘어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피지 그 과잉 분비된 피지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요. 모공도 확장시키고. 그래서 지성 피부가 있는 사람들은 코 주변이 빨개지죠. 그래서 피지가 많이 나오는 코 주변이 빨개지고 모공이 넓어지면 그게 이제 딸기처럼 보인다서 딸기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씻을 때 이렇게 씻지 마시고요. 이렇게 씻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비누질을 여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피지가 잘 제거가 돼서 피부가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요 귀 뒷부분에도 피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비누질 하실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누질을 잘 해서 씻어야 이렇게 깨끗하게 피부에 병이 안 들지 그냥 푹푹하고 오프오프 하잖아요. 그런 세수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꼼꼼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코 옆에 그 다음에 귀 뒤편까지 비누질 잘해야 되고 요 귀 안쪽에도 보면 피지가 되게 많이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손에 좀 비누 묻혀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줘야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드름약 임신 중에 복용해도 되는 먹는 약 하나도 없습니다. 임신 중에 바를 수 있는 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리오신이라든지 로젝스 연고 두 가지는 임산부가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반문상 모반이 있는데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반문상 모반은 레이저로 치료했을 때 결과가 거의 재발합니다. 안 하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반문상 모반의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 그냥 갈색 반점만 있는 반문상 모반은 치료 안 하는 게 좋고요. 갈색 반점이 있고 가운데 까만 점이 이렇게 자갈 박혀 있듯이 박혀 있는데 까만 점은 레이저로 제거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깨끗해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갈색 반점은 치료를 해봐야 재발하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발 뒤꿈치 뼈가 후천적으로 많이 자라요. 발 뒤꿈치 뼈가 후천적으로 많이 자라면 이건 정형외과 가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받아야 됩니다. 후천적으로 뼈가 많이 자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자란다 그러면 반드시 엑스레이 찍고 정형외과 가보셔야 됩니다. 뼈에도 드물지만 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롭게 저랑 이런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뼈가 많이 자랐다면. 그래서 그거는 정형외과 반드시 봐야 되고요. 각 굳은 살 같은 경우에는 보습제 쓰고 신발 편한 거 신으면 되죠. 포다이스 모반도 저는 점입니다. 고치는 방법 없습니다. 그냥 살아야 됩니다. 피질이 한 건 상관없어요. 입술에 그냥 피질선이 생긴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네. 대상포진 검사를 왜 눈으로 보면 아는데. 피부과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10명의 환자를 보면 육안 검사로 다 9명은 진단돼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인데 그건 10명 중에 1명, 20명 중에 1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대상포진은 육안 검사로 눈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시진. 옷만 벗으면 돼. 눈으로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CT 왜 찍어요?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MRI 왜 찍어요? 눈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CT, MRI보다 내 눈으로 피부 병변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죠. 대상포진 검사 눈으로 하는 겁니다. 피부과 가면 약 먹고 약 바르면 돼요. 일주일이면 돼요. 피어싱 뜯고 켈로이드 생겼다. 계속 끼고 있으면 더 커져요. 그래서 귀 뒤에 이렇게 큰 보통 어느 정도 크기로까지 생긴 걸 봤냐면 도토리 정도 크기까지는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켈로이드 있는 사람 피어싱하면 안 됩니다. 팔, 다리, 얼굴, 두피까지 각질이 팔다리에 생긴다고요? 그건 건성 피부염이에요. 팔다리에 각질 생기는 거. 얼굴 두피에 각질 생기는 거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각질이 문제가 아니고 피부병이 있다는 거예요. 피부병. 피부병을 치료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증상을 가지고 정상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각질이 팔다리에 생기는 건 건성 피부염이에요. 여러분 여기 비욘드에서 건성 피부염 이렇게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한 10분 강의한 게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얼굴과 두피에 각질이 생겼다.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지루성 피부염을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병의 원인도 다르고 치료법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질병이니까 약을 바르면 치료가 됩니다. 머리에 염색을 하는데 옷이 올라서 염색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얘기는 100% 틀린 얘기입니다. K사랑님 올리신 글은 100% 틀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염색약에 예전에 1970년대까지는 옷 성분이 염색이 잘 되라고 일부 좀 들어갔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게 국산 염색약의 기준이에요. 외제 어떤 나라 수입했다 그러면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국산은 염색약에 옷을 아예 1도 못 넣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분이 걸린 게 그러니까 사랑님의 엄마가 걸린 건 적어도 옷은 아니다는 거죠. 무슨 병이냐 원인이 뭐냐고 봐야 돼요. 그거는 봐야 돼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옷은 아니다. 만일에 외산 어디 나라에서 만드는지 외산 걸 썼다 그러면 그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산 염색약 써보세요. 그러면
옷은 안 걸립니다. 국산 염색약을 썼는데도 두피에 염증이 생겼다? 그럼 봐야 돼요. 섬유 근육통은 왜 의료보험 급여 항목이 안 되고 비비가 모르겠습니다.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섬유 근육통이 급여가 안 되나요? 급여가 안 되는 치료법을 쓰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통증이 안 되는 게 있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급여 비급여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넓히자, 급여 항목을 다 늘리고 모든 치료를 다 급여를 해주자, 보험을 다 해주자 하는 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집안에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본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뭐 손주도 있는 그렇게 한 4, 5대쯤 되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이렇게 4대죠. 4대가 지금 웬만큼 집안은 같이 살지는 않지만 4대는 보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증손주로 보셨으니까 5대까지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저희 세대가 60년대생이 대개 100만에서 120만 명이에요. 지금 출생하는 친구들이 한 23, 4만 좀 돼요. 지금 사회활동하고 있는 20대 후반부터 출생률이 많이 줄어서 한 40만, 50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보험 급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험이라는 거는 누군가 돈을 내는 사람이 있고 그 급여 혜택을 보는 환자가 있어요. 대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환자가 될 가능성이 많죠. 아픈 데가 많으니까. 급여 항목을 무한정 늘리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소득의 7.09%, 그러니까 7.1% 정도를 내요. 절반을 내가 내고 절반을 회사나 정부, 고용주가 내죠. 어찌됐든 소득의 7.1% 정도 돼요. 7.09%.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나라 의료비를 쓰고 있죠. 그거는 선진국의 절반 정도 됩니다. 선진국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박민수 차관님이 좋아하고 조기용 장관님이 좋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OECD 평균이 영국 기준으로,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완전 뭐 국가에서 하는 100% 의료보험이니까 거기가 소득의 15% 정도를 냅니다. 그건 메디칼 텍스예요. 뭐 메디칼 인슈런스 이름만 다르죠.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이 낮다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조세 부담률에 의료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영국 같은 경우는 조세 부담률에 15%니까 그게 부담률에 들어가요. 소득세는 한 25% 내겠죠. 그러니까 40% 정도 되겠죠. 우리는 조세 부담률이라고 하면 뭐 최고세율이 한 45% 돼요. 그다음에 주민세 4.5% 내요. 그다음에 7% 정도의 의료보험료를 따로 더 내는 거예요. 사실은 OECD 국가, 박민수 차관님이 좋아하는 OECD 국가는 15%를 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소득에서 돈을 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험급여 항목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본인이 아파서 치료받는 분이 부담해야 될 항목을 좀 더 늘리는 게 좋다. 그래서 꼭 해줘야 될 의료보험 항목을 정말 돈 없어서 생명이 위태롭거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장애가 생기는 거는 보장을 해줘야 되겠지만 사사로운 거, 감기, 무좀 이거 꼭 의료보험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60, 70대에서 은퇴하신 분들 뭐 집 하나 갖고 있으면 거기서 의료보험료 조금 내는 거거든요.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면 100만이 태어난 세대가 있는데 지금 4, 50만 태어난 세대가 그 의료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걸 바쳐야 된다고. 이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급여 항목을 줄여야 지금 20, 30대가 숨을 쉬고 자기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섬유근육통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옆으로 좀 새는데, 그러니까 다 해주면 좋죠. 돈이 많아서 다 해주면 뭐가 나쁠 게 있습니까?
다 해주면 좋죠. 돈이랑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7.09%를 갖고 운영을 하는데 그게 전체 우리 의료비가 9.9%예요. OECD 평균이 10%쯤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비 총액은 거의 OECD 국가랑 비슷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급여 항목을 자꾸 늘리면 더 많이 내야 되겠죠. 7.09%가 OECD 평균이 될 수는 없죠. 나머지 전체 GDP에서 우리가 9.9%가 의료비로 나가는데 3분의 2가 건강보험료로 이제 걷어진 거고 3분의 1은 자부담이에요. 의료비에서. 되게 통계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더 보장성을 높여버리면 뭐 CT나 MRI 찍는 거 무한정으로 의료보험 해주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면 지금 20, 30대는 더 많은 의료보험료 를 부담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20, 30대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저축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강제로 걷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소득세 내야 되죠. 의료보험료 내야 되죠. 그러면 그 액수 점점 늘어나면 부담액이 늘어나겠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젊은 세대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노인 세대 부양을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게 된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뭐 지금 의사 2,000명 늘리는 것 때문에 별의별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원화하는 게 맞다 봐요. 이원화해서 반드시 살려야 돼. 돈이 없으면 생사가 오고 가는 거는 의료보험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고 가벼운 거 감기 가면 본인이 다 내고 치료하게. 그다음에 무좀 본인이 다 내고 치료하게. 그 액수는 뭐 국가에서 통제하는 거는 그거는 뭐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너무 비싸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사가 오고 가지 않는 그런 병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료 여부에 상관없이 본인이 부담을 다 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숨을 좀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개인의 생각이죠. 이 인기 없는 얘기를 우리나라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표 떨어지는데. 국회의원들이 내가 한 번 하고 다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걸 하는 게 개혁이에요. 그런 걸 하는 게. 개혁이라는 게 의사 2,000명도 뽑는 걸 의료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책을 세울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젊은 사람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정말 돈이 없어서 생명을 잃는 일 없도록 하는 게 그게 의료보험의 기본 정책의 목적이 돼야 되지. 감기까지 고쳐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CT 마음대로 찍게 해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보장성 확장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정책인 양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벌어서 세금을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어서 세금을 내보고 벌어서 의료보험료를 따박따박 내보시면 이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한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 고민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책 없는 소리를 뻑뻑 해제끼고 일 벌어지면 수습하는 거예요. 수습이 되지를 않죠. 수습이 되지를 않아요.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제정신이 아닌 정책이지만 그거보다 더한 주장한 사람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도 해요. 그럼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글쎄요. 2,000명 더 늘리려고 그러겠죠. 지금 민주당에서 의료정책의 핵심 브레인인데 서울대학교 예방학 교수도 하셨고 논문도 뭐 평생을 그걸로 썼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믿겠습니까? 뭐 개업해서 돈벌이나 하고 있는 피부과에서 얘기는 믿겠습니까? 국민들이 아픈 배, 질치에 어린 그 아픈 배도 잘 다독여주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됐을 때 누가 피해를 볼 거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OECD 평균 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를 어떤 식으로 퇴보시켜서 정말 그때 가서는 의료 정책이 완전히 기본까지 허물어져 버리게 되면 아픈 사람이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에 대해서 겪어보셔야 됩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얀 눈이 내리나요? 네, 28살 여성. 밤마다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묘기증이라는 진단받았고 감기성 모두 효과가 별로 없네요. 가려움증이 특히 밤에 심해지다 보니 붉어서 더 심해진다. 원인이 뭘까요? 묘기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며 원인은 묘기증 자체는 병이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긁었을 때 올라오는 것 자체는 생체 반응이에요. 그게 그렇게 가렵지도 않고요. 긁은 게 문제죠. 묘기증은 또 냅두면 한두 시간 지나면 다 가라앉아요. 그게 피부 묘기증이 있다고 가려움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가려워서 긁어서 묘기증이 나타난 거예요. 더모그라피즘이라는 것 자체는 만성들에게 진단 기준에 들어가지만 그게 뭐 특별하게 뭐 심하게 잠 못 잘 정도로 가렵지는 않죠. 그래서 이분의 28살 여성인데 그렇다. 그러면 일단 피부 병변을 봐야죠. 피부에 아무런 병변이 없는데 가렵다. 피 검사해 봐야 돼요. 혈중에 IgE가 되게 올라가 있는 경우라면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항히스타민제를 굉장히 세게 먹어야 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증상이 뭐 가려워서 이렇게 잠 못 자는 정도로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피부에 분명히 무슨 기본적인 병변이 있을 거예요. 육안으로 봐야 됩니다. 피부가 깨끗하고 그냥 묘기증만 있다. 그러면 피 검사를 해봐야 돼요. 피 검사를 해서 가려울 수 있는 요인이 혈액 속에 있나 없나 그거를 먼저 검사를 해봐야 돼요. 거기도 검사해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정신과 가봐야죠. 정신적인 요인으로 가려움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맨 마지막 진단이에요. 그 단계 순서로 하셔야 돼요. 묘기증 갖고 그렇게 가렵지는 않아요. 네. 여성 탈모란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자 대머리죠. 예. 안드로제닉 알로페치아에서 남성형 탈모라고 번역이 돼서 여자한테 생기면 여성형 탈모인데 그 미스네이밍이고요. 그냥 여자한테 생긴 대머리예요. 어디 갔어요? 네, 여성 대머리의 경우에 미녹시딜 별 효과가 없다. 제대로 안 바르셨을 겁니다. 제대로. 우리나라 사람들 대머리 약제가 처방해 주면서 약 바르라 그럴 때 제대로 바르는 사람을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봐요. 거의 제대로 안 발라요. 당연히 안 낫죠. 그래서 일단 이분한테 고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르는 미녹시딜 제제를 하루에 2번 12시간 간격으로 여자들 탈모는 주로 이렇게 속머리만 없어져요. 윗부분에 위에 부분에. 그래서 거기에 약을 두피에 충분하게 마사지해서 하루에 2번 바르세요. 1년 바르면 납니다. 1년. 그러니까 육안으로 변화를 느끼려면 1년 걸려요. 그럼 먹는 약도 똑같아요. 약 먹고 대머리 치료해가지고 약을 먹든 약을 바르든 변화를 느끼려면 사진상 변화라든지 타인들의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서 변화 느끼려면 1년 걸리니까요. 뭐 한두 달 바르고 효과 없다 그러면 안 돼요. 하루에 2번 꼭 바르셔야 됩니다. 모세혈관 붉은 레이저 치료해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효과는 거두기가 힘들어요. 조금 나아지고요. 붉은기 안 없어집니다. 네. 레이저는 한 가지인데요. 혈관은 잘 죽는데 붉은기는 잘 안 없어져요. 당연하죠. 코에 피부 얇으니까 화상도 잘 있고 물집도 잡힐 수 있고 그 다음에 색소 침착도 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는 있죠. 저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바르는 약 쓰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 빼는 세안 잘 하시고요. 크리오신 바르시고 로섹스 바르세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에서 좋아지면 그걸로 만족하고 사세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염색이나 파마가 탈모와 관련이 있다? 없어요. 여기서 말한 탈모가 이제 대머리죠, 대머리. 대머리는 유전병이고요. 염색이나 탈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염색이나 파마를 자주 하면, 그러니까 모발이 충분히 자라지 시간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자주 하게 되면 모발이 부러지죠. 특히 이제 파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마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머리털이 단백질이 이렇게 이제 코일링처럼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그 SS 본드, 다이설파이드 본드라서 황 2개가 들어가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굵기의 강철보다 머리카락에다가 무게를 매면 그 무게가 더 머리카락이 더 잘 견뎌요. 그 정도로 그 우리 같은 콜라겐으로 만들어진 이 성분이라도 피부 콜라겐하고 모발 콜라겐, 손톱 콜라겐이 그 다른 거는 뭐냐면 손톱하고 모발에는
SS 본드가 결합이 들어가 있어요. 그 SS 본드를 깨트리고 헤어를 이렇게 컬링, 이제 스타일링을 하죠. 여러분들이 파마를 할 때 머리에 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롤로 말잖아요. 그게 바르는 약이 파마약이에요. 그게 뭐냐면 SS 본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SS 본드가 있으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모양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SS 본드를 분리를 하고 이제 롤 갖고 다 말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이제 스타일링이 그 파마약으로 잘 모양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그때까지 뭐 그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뭐 열도 하고 빙빙 돌고 막 그러잖아요. 예. 뭐 그게 뭐 어떤 영향인지 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그 파마약을 해갖고 분리시켜서 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양으로 다시 재결합을 시켜야 머리가 이제 단단해질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허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시 하는 게 중화제 발언되는 거예요. 중화제라는 게 뭐냐면 깨진 다이스파이드 본드 사이에 크로라이드를 넣으면 미국제 쪽이고요. 유럽에서 들어와서 냄새가 덜 난다. 그게 뭐냐면 브로마이드예요. 그러니까 브롬을 쓰느냐 염소, 크로라이드를 쓰느냐. 크로라이드 쓰니까 냄새가 좀 더 나죠. 파마하고 난 다음에 나는 냄새는 중화제 냄새예요. 그렇게 하면 머리를 풀어도 그 꼬불꼬불하게 해놓은 게 이제 그대로 가죠. 너무 오랫동안 말아놓으면 그게 너무 뽀글뽀글해가지고 이제 뭐 약간 촌스럽게 되기도 하고 그러죠. 시간 잘 지키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 다이스파이드 본드를 끊었다 붙였다를 자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발이 부러지죠.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주 하면 부러지긴 하나 빠지는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안 하면 또 그런 것도 없고요. 탈모랑은 무관하다 보시면 돼요. 그냥 두세요. 골프 연습하다가 그게 이제 안에 그 피멍이 들어서 물집이 잡히거든요. 그냥 두면 그대로 말라붙었다가 그대로 벗겨져요. 희귀질환 치료에 의료보험 나가는 거 이제 국민의 합의죠. 뭐 한두 푼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약 쓰게 되면 뭐 1년에 뭐 몇십억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죠. 합의가.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 무한정 돈을 쏟아붓자. 글쎄요. 그거는 뭐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의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사람들의 소득을 약탈적인 수법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의료보호 정책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 저런 데 쓰는 게 세금이겠죠. 그 돈이 그 돈이지 않냐. 다르죠. 그건 다르죠. 보험이라는 건 상호 부조의 성격이 되게 막 강해요. 근데 정말 희귀병 앓는 분들 중에 또 그거 안타깝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1년에 몇십억씩 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의료보호 정책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의료보험을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돈으로 의료비를 내고 공적 보험 기준으로 하는 얘기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내고 최고의 치료 효율을 거두고 있는 이 시스템에 불만이 있다. 불만 가진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걸 고치겠다고 드는 사람, 뭐 비율을 하면 그렇죠. 우리가 OECD 평균 의료 전체 통계를 보면 1 아니면 2위입니다. 우리하고 1, 2위 다투는 나라가 인구 5천만 넘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뭐 분야별로. 좀 소국들은 뭐 스위스 이런 데 인구 좀 작은 나라는 3위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비용까지 계산하면 우리가 뭐 탁월하게 1위입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좋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탁월하게 1위예요. 그러면 따지면 우리가 적어도 국가 전체 시스템이나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을 때 의료 시스템만 가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1위. 여기에 시비를 걸겠다? 시비 거는 사람이 이상해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나요? 외상 환자 빼고 중증 외상 환자 빼고 독보적인 1위가 한국입니다. 이거를 개혁하겠다? 개혁하겠다는 생각이 좀 이상하잖아요. 1등 하나 내보고 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분야 우리나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뭐 다 했는데 K-팝 뭐 1위는 아닐 거예요.
케이팝이 잘 나가긴 하나, 예. 우리나라 경제 잘 나가긴 하나, 뭐 독보적인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 뭐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의료는 독보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그 무능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의료 시스템을 뭘 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욕심이 너무 지나친 것도 있다. 의료 수요에 너무 많은 기대가 있다. 기대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 얘기하면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들도 이 얘기 듣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네가 의사니까 그딴 얘기하지. 이런 얘기하는 마음이 심정적으로 들잖아요. 사실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계 뭐 자료 다 보여드렸어요. 궁금하시면 Health at Glance라고요. Health at Glance라고 그 저기 유튜브 저기 뭐야 구글링해서 보시면요 작년 통계 다 나와 있어요. 작년 통계. 이거 여러분들이 통계를 보실 때 어느 신문사 그게 뭐 좌파 신문이든 우파 신문이든 공무원이 내는 얘기든 대통령이 하는 얘기든 장관이 하는 얘기든 그 인용된 통계를 보면 그 통계가 하나만 있겠습니까? 헬스에드 그랜스에 보면 도표가 40페이지, 50페이지쯤 나와요. 그 중에 한 장이 뭐냐면 우리가 OECD 평균이 2.6명으로 일본하고 미국하고 비슷한데 OECD 평균보다 뭐 3.3인가 3.5인가보다 낮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갖고 민주당 김윤호 의원은 4,000명 정원을 주장하고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OECD 평균 1등인데 진료비 최저인데 의료 접근성이 뭐 부족하다고요? OECD 평균보다 독보적으로 1위예요. 왜냐면 우리가 영토가 좁잖아요. 나라가 좁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많은 동네고 그러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낙도에 있는 분들까지 의료를 다 하겠다. 거기는 공중보건의를 보내야죠. 그게 누가 갑니까? 어느 의사가 갑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저기 낙도에 아무도 사람 한 4, 50명 사는 데 가서 커피숍 열고 거기서 영업하실 겁니까? 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을 의사 보고 하라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라고 병원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헬기가 있는 거예요. 이동수단을 빨리 제공을 하면 되죠. 그러면 뭐 경상북도 청송이나 뭐 이런 데 또 병원이 없다. 앰뷸런스 두면 되잖아요. 아무리 경상북도가 오지가 많아도 요즘 강원도보다 경상북도가 오지가 더 많아요. 경상북도 오지에서 대구시 나오는데 아무리 길 막혀도요 1시간, 1시간 반. 서울시내 길 막히는데 앰뷸런스 이동할 때 1시간, 1시간 반 걸리잖아요. 그러면 되지. 거기에다 의사를 배치하겠다. 자, 그러려고 지금 의사를 2,000명 뽑았더니 내년에 공중보건의가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졸업생이 없습니다. 이게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죠. 거기에 박수치는 어리석은 국민들, 거기에 선동적으로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막 날씨쳤던 일부 부역자들, 부역한 언론기관들 다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하셔야 돼요.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에요. 희귀질환 치료 의료보험에서 나가는 게 의료보험 돈 내는 사람한테 너무 부담스럽다니까요.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얘기했잖아요. 뭐 같은 질문 자꾸 올려. 의료보호정책에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막아야 될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사람한테 자꾸 부담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나이 든 기성세대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타민 D가 탈모에 좋다고 하는데 약 먹으면서 해야죠. 아니요. 근거 없는 얘기예요. 대머리는 먹는 약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바르는 약 미녹시딜 뭐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 외에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몸은 뚱뚱한데 다리는 탄력 없어요. 저기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이잖아요. 운동을 하셔야죠. 그러세요. 하루에 한 10,000보에서 20,000보 정도만 걸으시면 좋아집니다. 남자 머리숱 뭐예요? 미녹시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고혈압이 있다면 모르겠는데요. 정상혈압이 미녹시딜 먹는 거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바르세요. 남자면 아보다트를 먹는 게 낫고요.
염색에 유방암을 열린다. 주장하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뭐지? 무슨 샴푸형 염색약이 뭐 유방암, 암 유발한다고 얘기해가지고 미국에서는 금지시켰는데 유럽에서도 괜찮다 그래요. 명확하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예. 일반적인 염색약은 저런 거 없어요. 예. 자, 모든 암의 유발 요인이 가장 큰 건 나이입니다. 나이. 예. 늙으면 암이 잘 생겨요. 발가락에 티눈을 제거하는데 물집 진물 난다고요? 한 2주는 고생하셔야 돼요. 예, 2주 정도. 개봉한 건 6달, 개봉하지 않은 거는 유효기간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모든 약을 보시면 뒤에 보면 익스파이어 데이트 이렇게 유효기간 적혀 있거든요. 보시면 되고요. 개봉한 거는 유효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산소랑 접촉과 그랬으면 6달이면 버리세요. 별 효과 없습니다. EA 리님 안녕하세요. 내가 다 읽어드릴게요. 피부과에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진단받았는데 병원 관리실장님이 SR 앰플 관리 시너지 레이저를 권유하시던데 피부가 뭐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받아도 되는 시술이 맞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제 방송 가끔 보신 분이면 이 분이 소설을 써서 올린 게 아니라 직접 들었던 얘기를 올린 걸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지루성 피부염이 왜 생긴다 그랬어요? 늦게 자고 피곤해서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병이에요. 치료는 락티케아나 데스오행 같은 걸 하루에 2번 일주일 바르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환자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약 하루에 2번 바르세요. 네, 10시에 주무시고 8시간 푹 주무세요. 네,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좀 일을 내려놓으세요. 이 끝이에요. SR 앰플 관리 시너지 레이저를 권유했다. 의사 2,000명 뽑으면 조론 의사가 2,000명이 늘어날 겁니다. 지루성 피부염 약 처방 받는데 초진 5,200원인가? 뭐 그렇게 내면 될 거예요. SR 앰플 관리 시너지 레이저 하는데 5,200원 받고 다 해준다 그러면 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저 정도면 10만 원은 받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의사가 많아지면 저런 의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피부과에 다니다 보니 아드반탄, 리도맥스, 닥트로밤, 반질 이게 이제 뭐 조크님 같은 경우에 한번 보자고요. 저게 이 중에서 아드반탄, 리도맥스, 닥트로밤은 뭔 약인지 모르겠고 반질은 조금 의사 처방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처방받은 약이거든요. 저렇게 처방을 받을 정도면 병원을 최소한 2-3군데는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약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지금 몰라. 얼마나 우리나라 병원 문턱이 낮으면 약을 받아놨는데 그 약이 어디 쓰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우리나라 의료 현실인 거죠. 뭐 조건님이 특별하게 의료를 쇼핑하라 그런 분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로 병원을 다녀요. 그러니 이 의료비를 누가 감당할 거냐고요. 자, 수요를 조절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진료를 해주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4대 가족이 사는데 그 가장이 벌어오는 돈의 소득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소득을 의료비로만 다 쓸 거냐고요. 손주나 아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뭔가를 해야 될 미래에 대해 투자해야 될 돈을 있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병원비로만 쓰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상관없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엮여가지고 우리 정책이 결정되고 의료비가 들어가는 거죠. 색소 침착을 빨리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저절로 좋아지는 겁니다. 햇볕을 피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약 아까 얘기했죠. 개봉한 지 6달이면 다 버리세요. 공기 들어가면 거의 못 써요. 검버섯을 꼭 치료해야 되느냐? 왜요? 그냥 미용적인 문제인데. 본인의 마음이죠. 본인의 마음. 보기 흉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
그러면 이제 해야 되고. 아니,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러면 그냥 사는 거고. 손톱에 세로줄이 있다고요? 특별하게 뭐 손톱에 뭐 변형이 없다면 그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요즘 뭐 네일 관리하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 가셔가지고 관리하는 게 제일 나을 겁니다. 네, 발라도 상관없습니다. 피지가 많이 나와서 개기름 많이 끼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코 주변이 빨갛고 혈관 늘어나 있는 사람 계속 바르는 게 좋습니다. 앞타비님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처음 들어요. 저도 처음 들어요. 예. 대중화가 됐다고요? 대중화로 봐야 된다는 얘기는 의사가 모르는데 어떻게 대중화가 되지? 요즘 워낙 상업적인 게 많아서요. 조금 더 올려볼까요? 산부인과에서도 유방암, 외과 가셔야 돼요. 외과.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그러면 유방암 진료가 저게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생들 잘 몰라요. 예. 산부인과에서 유방암 전혀 배운 적 없어요. 일반외과 가셔야 됩니다. 네. 아크리프는 얼굴에는 안 쓰는 게 좋을 거예요. 가슴이나 등 여드름에만 쓰세요. 앞타민이 안 나와요? 지루성 피부염 글자가 기름이 눈물처럼 나와 생기는 피부염이에요. 건성 피부는 피지가 없어서 건성 피부염이 생기는 거고 전혀 반대병입니다. 다음 볼까요? 날씨하고 상관없어요. 예. 약 바르시려니까 아까 설명했잖아요. 스테로이드 바르면 제일 좋아요. 병원에 가시면 처방이 줄 거예요. 예. 주베르 폴르면 전 모르겠습니다. 예. 노인성 자반은 치료할 거 없어요. 그냥 드레싱 해주는 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예. 특별한 치료법 없어요. 외상만 조금만 건드리면 그 자반이 생기거든요. 피멍이 들죠. 콜라겐이 약하고 엘라스틴이 약하고 그러니까 건드리면 피들어요. 예. 똑같아요. 저는 밥 먹는 거예요. 예. 밥, 국, 찌개, 김치, 김, 뭐 생선 아니면 고기 조금 뭐 그 정도죠. 앞타민이 뭐예요? DNA 앞타물을 통해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데요. 대중화되는 건 모르겠고요. 광고 목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뭐 읽어는 보시죠. 예. 여러분들 뭐 신약이 많이 나오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요. 예. 의약품으로 해가 되지 않는다면 효능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비판테뇨? 눈가주름에? 뭐, 알아서 하세요. 별 도움 될 거 없을 겁니다. 예. 눈가주름은 없애고 보톡스 맞으세요. 예. 당뇨가 심한 경우에는 뭐 피부 건조증부터 해서 모든 피부병이 다 심해지죠. 제일 기본적으로 일단 가려워요. 오래되면 당뇨 컨트롤 안 되고 그럼 피부 건조증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 있는 경우에는 조금만 자극 주면 외상이 잘 생기죠. 궤양이 잘 생깁니다. 예. 종아리 허벅지에 빨간 점이 쫙 깔렸다. 혈관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예. 왼쪽에 혈관염이 피부에만 생기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저게 이제 몸속에 콩팥이라든지 혈관이 많은 부분에 혈관염 생기면 그건 아주 위험하죠. 예. 피부에만 있다 그러면 그 뭐 약 바르면 금방 좋아지는데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해서 콩팥에 혈관염이 생겼다. 그러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꼭 가보셔야 돼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예, 라이브 그냥 그대로 할 거예요. 예. 하죠? 우리 방송? 예. 크리스마스 날 안 할 거예요. 예. 네. 빨리 가세요. 빨간 점 있는 경우에.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뭐 새로운 그 뭐 식품인지 약품인지 애매한 경계들이 뭐가 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어리 어댑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을 때 '빨리 사 봐야 되겠다. 빨리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게 없어요. 핸드폰 새 거 나온다고 줄 서서 사는 사람들 보면 '아 열정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어리 어댑터보다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게 입증되면 그다음에 제가 쓰게 저기 그걸 하죠. 사용하는 편이에요. 진료비가 비싸다. 다르면 여드름약 연고 처방비 만 원이면 진료비 몇 배 약을 많이 줘요. 저도 뭐 기본적인 것만 딱 받으면 17,610원 받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치 약 주죠. 6개월치 약 주면 좀 더 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얼굴 한번 보고 6달치를 제가 처방을 다 해 주면 뭐 6배를 받지는 않지만 2-3 배는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싼 데 많이 찾아가서 열심히 진료 받아 보십시오. 어느 쪽이 싼지. 여드름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17,610원이 진료비예요. 그건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내가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5,200원 받고 나머지를 의료보험 공단에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5,200원, 17,610원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되게 한 달치 정도 약이 나갈 거예요. 한 달 뒤에 또 보는 거죠. 근데 뭐 잘 조정되고 조율된 사람이 6개월치 약을 받아간다? 그러면 좀 더 되는 거죠. 뭐 그게 비싸다 생각하시면 뭐 만 원 내고 음 받는 데 가서 치료 계속 받으시면 되죠. 나중에 다 합산해 보면 좀 더 많이 나올 걸요. 종합병원에 있는 피부과, 일반 피부과 똑같아요. 종합병원에는 대학 교수님이 보고 음 일반 피부과는 개업하는 의사가 보고 전문의 자격증 똑같이 갖고 있는 거고요. 차이점? 종합병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병이 순수하게 피부병이 아니라 내과적인 문제라든지 류마티스 내과랑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동시에 다 볼 수가 있죠. 한 군데에서. 종합병원의 장점이고. 조직 검사 같은 것도 반드시 대학병원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병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게 대학병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더 이제 편하고 좋죠. 일반 피부과는 이제 그런 걸 다 갖춰 놓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을 보내는 이유가 그런 거고. 네일 할 때 큐티클을 제거한다는데 안 괜찮아요. 하면 염증 생길 수 있어요. 미용적으로는 그게 이쁘죠. 깨끗하고. 그래서 계속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인제 이 손톱 주위에 여기서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 손톱에 변형이 올 수도 있죠. 먹는 약 프로페시아보다트 바르는 약 미녹시딜이에요. 네. 남자 대머리는 뭐라고요? 예. 똑같아요. 예. 남녀가 똑같아요. 여자는 인제 프로페시아보다트 뭐 임신을 하면 기형아를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규제가 있는 거고요. 저도 원장님처럼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싶어요. 운이 좋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소아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소아과를 해서 밀렸어요. 밀려서 군대 갔다 와서 소아과 또 하려고 그랬더니 친구가 피부과 하라 그랬어요. 세상이라는 건 그런 우연이 많아요. 제가 피부과 한 이유, 네. 시간이 많으니까 정치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예, 그건 다 지나가 버린 얘기가 됐고 피부과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환자들이 늘고 소득하고 이제 비례되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 운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점점. 예. 왜냐면 다 뭐 이미 남들이 다 하는 거랑 똑같아져 버렸으니까. 돈을 버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거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정부랑 동업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변덕이 심하고요. 정부도 제정신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유로운 데서 돈을 벌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디가 자유로운 영역인지 한국에 살 때 그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대부터 가서 종기 생긴다. 이거는 건강이 되게 안 좋은데 대학병원 가보시죠. 가래토스 종기 생기는 거 만성적인 염증이 있다는 얘기고요.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예. 뿌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대학병 꼭 가보셔야 됩니다. 고용량 비타민 C에 다 본인의 선택이에요. 제가 아까 이제 저는 어리 어댑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남들이 다 해서 괜찮으면 해볼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고용량 비타민 C에 대해서 효과 봤다는 사람 의사 중에도 되게 많아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비타민 C를 약으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별로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를 크게 느끼는 거 없어요. 근데 내가 먹어서 되게 좋다. 드세요. 뭐 나쁠 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수용성이기 때문에 과용량이 들어가면 소변으로 비싼 비타민 C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예. 어떠면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겠네요. 비타민 C를 밖에 많이 내보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가 얇은 분들이 되게 어댑터가 많죠. 뭐 저거 보고 고용량 비타민 C 속쓰리만큼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효과 봤다고 생각하고 그 말이 믿음이 가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하지 않아요. 판단하고 행동하는 건 각자 책 몫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거죠. 예. 내가 비타민 C는 내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이유. ADEK는 지용성이에요. 많이 먹으면 간에 다 지방 축적되고 몸에 해로울 수가 있어요. ADEK. 맞을 거예요. ADEK.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는 많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비싼 오줌 누는 거니까. 예. 부작 같은 건 없어요. 백반증 같은 경우에는 예, 치료가 방법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약 먹고 약 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UV 세라피 하는 것도 있고 요즘 레이저 치료도 있어요. 시간이 짧고 없어요. 비용이 적은 방법 없어요. 다 돈이 듭니다. 예. 겨드랑이에 검은 깨 같은 게 박혀 있다는 건 모공 주위에 거기에 털이 빠지면서 거기 생긴 걸 거예요. 예. 뭐 미용적으로 별 문제 없어 그냥 두셔도 되고요. 예. 치료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레이저로 그걸 다 전 빼듯이 빼야 되겠죠. 예. 목이나 배에 빨간 점이 있다고요? 나이 들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두셔도 돼요. 노화 현상입니다. 발목 골절 후 기부스 2, 3년 다리. 아이고, 그거 당연합니다. 예. 기부스 오래 하고 있으면요, 피부 엉망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저기 해요. 좋아져요. 그래서 한 번에 그거 벗기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가볍게 씻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좀 바르세요. 예. 그러면 돼요. 벗기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씻으세요. 그러면서 서서히 좋아집니다. 서서히. 바르는 약은 받으시면 돼요. 이마에 비립종 생기는데 가렵지는 않아요. 번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화로 생기는 겁니다. 비립종은 늙어서 생기는 거예요. 노화로 생기는 거고 당연히 매일매일 늙으니까 매일매일 한두 개씩 늙겠죠. 이게 번지는 게 아니라고요. 번진다는 건 이거 없으면 이거 안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없애도 다른 데 또 생겨요. 왜? 계속 늙으니까. 가려운 거하고 이건 전혀 없어요. 가려운 이유가 다른 미형이 있을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비립종 때문에 가렵지는 않다. 번지는 거 아니다. 나이 들어서 늙어가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 가운데 흰 점이 생겼다고요? 그냥 미용적인 거예요. 다 미용적인 거예요. 점이라는 건. 뭐 뒀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네. 오늘도 여러분과 김병훈 선생님과 재밌는 정신과 얘기하고 그다음에 분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훈 선생님이 그 책을 쓴 지가 10월 달에 출간된 게 10월인데 제가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는 8월부터 들었으니까 오래전에 쓴 책이죠. 그래서 10월 달에 출판을 했고 저도 책을 그때 읽어봤는데 보내주셔갖고 내용이 분노예요. 그래서 오늘 스케줄 잡은 것도 사실은 그 책 출판이 10월 달에 돼서 이제 오늘 스케줄 잡혀 있었던 건데 그래서 정말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지도자가 국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써놨는데 예언처럼 들어맞아 버렸어요. 불행한 일이죠. 네. 탄핵이 오르냐 그러냐 이런 거를 갖고 또 이제 한동안 뭐 또 시끄럽겠죠. 본인이 저지르는 형태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도 있고 재판이 길어지는 건 좋은 일은 아니죠. 예. 근데 이 문제를 갖고 장애 집회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예, 이런 일을 하면 탄핵된다. 그리고 장애 집회에서 세상 사는 분위기를 점점 흐리는 것보다는 연말입니다. 연말이면 연말답게 성탄 축하도 해야 되고 일상이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회부가 됐어요. 그러면 차근차근 재판 진행되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그리고 더 이상은
대통령의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길거리에 나와서 크게 흥분하고 데모할 일은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몰려가서 데모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자. 해봤잖아. 뭐 8년 전에 한번 해봤는데 뭐 대단한 일 없었잖아요.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빨리 일상을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이걸 가지고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딱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일반 국민들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제발 방송이나 신문이나 기사 그만 써도 돼요. 다 알잖아요. 어차피 탄핵될 건데. 그걸 갖고 시끄럽게 해서 일상이 허물어지면 그때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삶이 성실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가 빨리 안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긴 하겠지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일상으로 빨리 복귀해서 우리의 삶이 잘 영위될 수 있도록 냉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자, 12월 3일 10시 35분에 탄핵 얘기는 다 제가 했어요. 그대로 될 겁니다. 꼭 길거리에 나와서 더 이상 흥분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다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뭐 꽃피는 계절이 되면 또 새로운 대통령을 하나 고르겠죠. 잘해주길 바라고 좋은 사람 고르면 됩니다. 제발 그 종편이나 뭐 유튜브에서 너무 지나친 그런 정치 얘기는 좀 넘기고 우주먼지도 좀 보시고 윤영환 선거도 좀 보시고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인문학적 지식을 좀 더 넓혀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학했던 안면홍조 유발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오늘이 12월 17일이었나요? 네. 크리스마스가 딱 오늘 16일인가 17일인가요? 17일이죠. 7일 뒤에 24일. 네, 맞네요. 다음 주 크리스마스 이브 날 무슨 선물을 갖고 여러분을 만날까? 네. 어찌됐든 또 재미있는 이벤트나 선물 준비해서 여러분들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뵐게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